그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전이 됩니다. 홀로 말이죠. 그곳에서 그는 매일 몬스터와 고블린과 싸워야만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하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세상에서도 하루는 완전한 외톨이 루저였으니까요. 여자도 없고 내 블랙홀보다 더 암울한 미래를 가진 아무도 이 멍청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그룹에도 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룹은 더러운 불량배들, 학교에 잘 나가는 애들, 시그마셈 설렉 추종자들, 역겨운 땀내 나는 너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콧대 높은 모범생들로 나뉘어 있었죠. 그는 다시 책상에 머리를 박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 같은 찐따가 있을 곳은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때 갑자기 모든 반 친구들이 더 큰 바보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원이 교실에 나타나는 것을 쳐다보면서 말이죠. 하루는 여러분처럼 찐따라서 이미 모든 만화를 다 읽었고 그들이 다른 세상으로 전이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너무 귀찮은 일이라서 그는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말 그대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불행히도 문은 플렉스실로 단단히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탈출하기 위해 문을 부술 수 없습니다. 곧 마법진이 교실 전체를 덮고 천천히 학생들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루는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환기구를 통해 뛰어올라 탈출합니다. 하지만 운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마법진이 환기구로 들어와 그를 하얗고 끝없는 공허 속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도대체 그의 반 친구들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리고 못생긴 왕과 섹시한 딸이 그를 맞이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곧 늙은이가 자신에게 달려와 수화로 소통하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쩐지 하루는 그 늙은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반 친구들이 그보다 먼저 소환되어 다른 세상으로 전이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말이죠. 특별한 기술을 선택한 후에 늙은이는 그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도 기술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50가지 기술 중 43가지가 이미 선택되어 더 이상 치트 기술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시시한 기술을 선택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망과 꿈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납니다. 해파리가 자신에게 남은 기술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말이죠. 그는 이 능력으로는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라카스처럼 늙은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늙은이에게 더 좋은 기술을 비축해두거나 아니면 숫자를 더 잘 세는 법을 배우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을 소환하지 말라고요. 충분한 기술이 없다면 말이죠. 늙은이는 결국 화를 내며 그를 밀쳐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볼링공처럼 역겨워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는 단순히 남은 모든 기술을 그에게 주고 그를 새로운 세상으로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거대한 숲이 그를 둘러싸고 있고 그는 홀로 겁에 질려 서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땅에 있는 주머니를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듭니다. 무한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꽤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여자친구처럼 평범합니다. 그는 곧 옷차림을 확인하고 자신의 스탯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화면에 2개의 주사위가 나타납니다. 그는 그것들을 던지고 둘 다 M이 나옵니다. 그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스탯은 그 모든 것을 하나의 기술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M2-를 의미하는지 궁금해하며 안전하게 가기로 결정합니다. 운 스탯에 모든 걸 걸었죠. 놀랍게도 M은 최대치를 의미했습니다. 이제 그의 운 스탯은 최대치가 되었죠. 그는 또한 알게 됩니다. 자신이 워낙 외로운 아싸였기에 신이 그에게 불쌍한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요. 그 능력으로 야생 짐승들을 가둘 수 있었죠. 그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혹시 다른 반 친구들이 있나 하고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아가 자신만의 집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영감을 얻어서요. 유튜브에서 진흙으로 집 짓는 두 남자에게서 말이죠. 그는 숲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괴물이 까꿍 하고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요.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스킬 아이템을 꺼냅니다. 바로 콘택트 렌즈라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그가 렌즈를 끼는 순간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물들의 스탯을 볼 수 있는 능력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이 능력들이 이름이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변을 살피면서요. 건강을 증진시키는 약초, 해독제, 버섯 등을 찾기 위해요. 끝없는 가방 덕분에 그는 원하는 만큼 쉽게 수집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원하는 만큼 쉽게 모을 수 있었죠. 약으로 팔아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시그마 남성처럼 수분을 보충한 후 그는 다시 숲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갑자기 동굴 입구를 발견하죠. 그는 안에 괴물이 없기를 신께 기도하고 유용한 것을 찾기 위해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은 곧 매우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그는 랜턴과 마법 텐트를 꺼냅니다. 이곳에 쉽게 설치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들이었죠. 밤이 되자 하루는 베어 그릴스보다 더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나뭇가지를 모으고 온도 마법으로 불을 붙였죠. 이것은 짐승들도 쫓아낼 것입니다. 그는 다시 스탯을 확인합니다. 자신의 스킬들이 여러 개 레벨업 된 것을 발견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확인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그리고 주변을 확인합니다. 여전히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의 괴물 퇴치 기술이 완벽하게 작동했음을 깨닫습니다.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불을 피우고 프라이팬을 꺼냅니다. 버섯과 육포를 구워 먹기 전에요. 진정한 푸드 유튜버처럼 말이죠. 음식은 꽤 맛있었고 그는 이곳에서 근육질 농부로 살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근육질 농부로 살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파우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약초를 발견합니다.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었죠. 약초를 모으는 동안 그는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멍청한 고블린 무리가 땅에서 똥을 줍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엄청난 겁쟁이답게 즉시 겁에 질려 덤불 뒤에 숨습니다. 그동안 뇌없는 고블린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스키비디 화장실. 하루는 거기서 선을 넘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막대기를 꺼냅니다. 그 뇌가 썩는 소리에 영향을 받기 전에요. 그는 자신의 막대기가 두 고블린을 상대하기에 충분할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보호구를 착용하고 그들에게 달려듭니다. 고블린 중 하나의 크고 뚱뚱한 머리를 때리기 전에요. 이것이 그 안에 무언가를 깨웁니다. 그는 불쌍한 짐승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피냐타처럼요.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을 때까지요. 다른 고블린은 겁을 먹었지만 어쨌든 하루를 공격합니다. 하루에게 다행히도 고블린의 공격은 매우 예측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격을 쉽게 피하고 그의 머리를 때린 다음 작은 마법 폭발을 발사하여 그 후 모든 것을 마무리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그는 세수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오늘 많이 일했으니까. 동굴로 돌아온 후 그는 완전 노숙자처럼 버섯을 구워 먹으며 자신의 능력치를 확인한다. 여러 능력이 레벨업된 것을 발견하고 이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궁금해한다. 고블린들이 그를 어떻게 할까? 만약 그들이 텅 빈 동굴에서 그를 발견한다면 홀로 있는 그는 무서운 생각을 재빨리 떨쳐버리고 운동으로 몸을 조금 풀고 다시 잠자리에 든다. 다음날 아침 그는 다시 깨어나지만 아침 식사로 버섯만 발견한다. 이것은 이미 짜증나는 일이다. 그는 고기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즉시 기억해낸다. 만약 그가 그런 말을 한다면 그의 반채식주의자들이 그를 산채로 잡아먹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재빨리 일어나 마법으로 능력치를 강화하고 오늘 하루를 위해 나선다. 손에 든 믿음직한 나무 막대기와 함께 그는 곧 땅에서 물건을 발견한다. 그것은 또다시 형편없는 버섯으로 판명된다. 그는 그것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고기를 찾기 시작한다. 완전 바보처럼 나무에서 자라는 고기를. 곧 그는 정신을 차리고 단순히 마법 기술을 연마해야겠다고 결심한다. 마법 기술을 연마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리고 다시 능력치를 강화한다. 그 후 그는 숲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하고 놀랍게도 그의 속도가 몇 배나 증가했다. 몸이 매우 가볍고 빨라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의 공격도 더 빠르고 강해진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한다. 근처의 고블린 무리에게 그는 즉시 전투에 뛰어들어 첫 번째 고블린을 나무 막대기로 후려치고 두 번째 고블린의 머리도 때린다. 이것은 고블린들을 격분시키는 것 같지만 덩치 큰 녀석이 곤봉을 잡자 하루는 완전 쫄보처럼 덤불 뒤에 숨어 고블린들이 그를 찾는 동안 몰래 도망친다. 그는 오늘 할 만큼 했다고 결심하고 동굴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그는 그날 했던 일들을 생각하고 몇 가지 DIY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케아 테이블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 번 시도한 후 다음날 아침에는 그는 꽤 능숙해졌다. 그리고 의자와 커피 테이블을 조립하는 데 성공한다. 모두 혼자서. 그는 보안도 강화하기로 결심한다. 이제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알았으니 그래서 그는 동굴 입구에 나무 문을 만든다. 아무도 그의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날 밤 그는 작은 사냥감을 사냥하러 나간다. 더 이상 고기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그는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한다. 숲속으로 도망치는. 하지만 고기를 먹고 싶은 그의 야수적인 욕망이 그를 완전히 압도하고 그는 야생 고양이처럼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다. 그는 맛있는 고기를 생각하며 괴물처럼 웃기 시작한다. 맛있는 고기를 생각하며 그때 갑자기 그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느끼고 경계 모드로 들어간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놀랍고도 실망스럽게도 불량배 무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은 그를 정말로 겁먹게 한다.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덤불 뒤에 숨어 조용히 걸어간다. 하지만 그의 바보 같은 감각이 다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재빨리 특별한 시야 능력을 사용하는데요. 이 능력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불량배들이 한쪽에서 자신에게 걸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쪽에서 자신에게 걸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반면 평범한 시그마셈 설렉 추종자들과 소름 끼치는 너드들은 다른 쪽에서 걸어옵니다. 그는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결정합니다. 그때 갑자기 채식주의자 소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반장이 이끄는 소녀들이죠. 그는 토끼를 놓아주고 고민합니다. 반장을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이죠. 그녀는 자신에게 친절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강한 의지로 자신을 멈춥니다. 자신의 상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자신의 상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을 혼자 정복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자신의 아싸 지위를 자축하던 중 그는 너무 들떠서 소음을 내고 맙니다. 그 소리는 즉시 불량배들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들켜서 팬티가 벗겨질까 봐 두려워 그는 즉시 덤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불량배들로부터 몸을 숨기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오만한 놈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덤불 쪽으로 걸어가 확인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토끼 한 마리가 하루를 구해줍니다. 불량배들은 지루해하며 돌아서서 떠납니다. 그는 그들을 따라 강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모두 앉아서 남자애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그들의 철없는 행동에 역겨움을 느끼고 반장이 매우 분별력 있고 이런 남자들에게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그는 알아차립니다. 불량배들이 타나카라는 너드 중 한 명을 붙잡고 그를 구글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의 능력에 대한 모든 답을 얻기 위해서요. 그들은 곧 상류로 향합니다. 나머지 반 친구들을 찾기 위해서요. 하지만 하루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동굴로 돌아가서 버섯을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치를 확인하던 중 그는 반 친구들과 떨어져 있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외톨이 스킬이 레벨업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레벨 3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의 스킬 때문일 것입니다. 만물박사라는 스킬 때문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ADHD와 같아서 그는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스킬을 레벨업하는 데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거의 모든 것에 꽤 능숙합니다. 하지만 멍청이라는 다른 스킬은 그에게는 완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것은 단지 모욕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그는 스트레스로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결정합니다. 평범한 미국 소녀처럼 폭식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늦게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시끄럽게 소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불량배들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나갑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너드들을 발견합니다. 고블린들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너드들을 말이죠. 그들은 조 바이든만큼이나 무술에 능숙해 보입니다. 하루는 이 바보들을 도와줘야 할지 고민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바보들을 도와줘야 할지 고민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치를 확인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자신의 쓸모없는 스킬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치트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신의 쓸모없는 스킬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치트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높은 레벨이라는 것도요. 그는 자신의 반이 우등생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운동선수든 똑똑한 너드든 유명인의 자녀든 말이죠. 이것은 그를 반에서 유일한 평범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는 다시 잠자리에 들기로 결정합니다. 너드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그는 어떤 존재를 느낍니다. 그것은 그를 경계 모드로 만듭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고블린 2마리가 뒤에서 너드들에게 몰래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공봉을 엉덩이에 쑤셔 넣을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하루는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하루는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즉시 뛰어들어 두 고블린을 모두 후려칩니다. 그의 굵은 막대기를 한번 휘둘러서 말이죠. 고블린들은 나가떨어지고 너드들은 하루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뒤돌아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루에게 도움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가 그들을 자신의 동굴로 다시 이끄는 동안 너드들은 이렇게 멋진 동굴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고 온갖 유용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죠. 애니메이션 바디 필로우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냈는지 묻습니다. 하루는 자신에게 흑 마법과 다른 하급 마법 기술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것들이 모든 것을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는 너드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냐고 말이죠. 이 질문에 모두가 침묵합니다. 안경 쓴 너드가 고개를 숙입니다. 하루에게 그들이 지금 도망치고 있다고 말하기 전에 말이죠. 하루는 놀라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 세계로 전이된 날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고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드들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세계에 있고 치트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자애들은 울고 있었고 핫한 애들은 지루해했습니다. 하지만 반장은 모두를 진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은 너드들이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때려눕히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그들은 고블린 무리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모든 핫한 애들은 울기 시작했고 심지어 불량배들도 겁쟁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으로 허둥지둥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세상의 모든 너드들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드들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자신들의 능력을 통제하고 판타지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고블린들을 쉽게 물리쳤습니다. 평범한 샘 설렉 추종자들도 돕기로 결정했고 함께 그들은 그 지역의 모든 고블린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장은 다시 한번 재빨리 주도권을 잡았고 그들 모두를 탁 트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강가 근처로 말이죠. 그곳에서는 어떤 위험도 다가오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직후 너드들은 모두가 기본을 이해하도록 도왔고 그들은 모두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반장이 그들 사이에 일을 분배하는 동안 말이죠.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전체 학급이 하나의 단위로 일했다면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핫한 애들이 가장 먼저 텐트를 설치하고 일하기 싫다고 결정했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떠났습니다. 텐트를 설치하고 일하기 싫다고 결정했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것이 선택지라는 것을 깨달은 불량배들도 그들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장은 그들 모두를 막으려 노력했지만 비참하게 실패했고 천천히 전체 학급은 각자의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은 반장과 너드들 그리고 팀으로 함께 일하려 노력했던 소수의 다른 학생들을 남겼습니다. 팀으로 함께 일하려 노력했던 소수의 다른 학생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무 무능했기 때문에 너드들은 대부분의 일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고블린과의 전투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캠프가 습격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요. 그들은 또한 레벨을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해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두 가지 스킬로부터 말이죠.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스킬이요. 불행히도 두 가지 스킬 모두 불량배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주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높은 수준의 마법 저항력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불량배들도 이 사실을 금방 알게 되었고 너드들이 하는 일에 맞서기 위해 이 쓸모없는 산소 낭비자들도 레벨업을 시작했다. 자신들의 기술이 최고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말이다. 너드들은 이 계획을 반장에게 알렸고 반장도 훈련하고 레벨업하기로 결정했다. 마침내 며칠 후 불량배들은 마인드 컨트롤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들은 편리하게도 근처를 걷고 있는 반장을 발견했다. 이 쓸모없는 타락한 놈들은 즉시 그녀에게 마법을 사용하려 했지만 반장은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전기 충격기를 날려버렸고 그들을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너드들은 그들을 캠프로 다시 데려오는 것을 도왔고 그곳에서 그들의 계획이 드러났다. 그래서 불량배들은 그룹에서 쫓겨났다. 불행히도 이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이 0점짜리 패배자들은 자신들의 반 친구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했고 캠프를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너드들을 쫓아갔다.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캠프 전체가 파괴되었다. 아무도 마인드 컨트롤 능력을 가진 불량배들에게 감히 맞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캠프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너드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반이 여자애들은 모든 것을 너드들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들의 음탕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너드들이 불량배들과 싸움을 걸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을 지킬 힘도 없으면서 말이다. 천천히 반 전체가 그들에게 등을 돌렸고 오직 반장만이 그들을 변호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어색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기로 결정했다. 하루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놀랐고 그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주장하며 말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파티를 열어주기로 결정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버섯을 잔뜩 먹었다. 마치 마이크 타이슨이 팟캐스트에서처럼 말이다.
다음날 아침, 하루는 버섯이 가득 담긴 가방을 들고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너드들은 하루에게 자신들의 팀에 합류하고 싶은지 물었다. 그가 너드들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장했다. 모험가가 되기 위해 근처 마을로 향하고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하루는 자신은 외톨이라며 꺼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들을 개처럼 쫓아냈다. 하루는 나머지 반 친구들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반장을 말이다. 하지만 가는 길에 그는 광견병 걸린 늑대와 마주쳤다. 늑대 괴물이 그의 팔을 물어뜯었지만 하루는 그의 머리를 때려 눕혔다. 그를 기절시키고 앞으로 나아갔다. 밤이 되자 그는 반 친구들이 이전에 캠프를 쳤던 지역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캠프의 잔해만 남아있었다. 그는 빠르게 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발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여자애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다. 그래서 그는 숨어서 도망치려 했다. 불행히도 여자애들이 그를 발견하고 멈추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미친 사람처럼 달아났다. 미친 여자에게 자신의 것을 꽂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자애들이 그를 강제로 멈춰 세웠다. 그리고 그에게 너드들이 어디 있는지 아는지 물었다. 그는 그들이 너드들을 심부름꾼으로 만들고 싶은지 물었지만 여자애들은 그에게 닥치라고 말했다. 그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너드들 덕분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그들에게 잊으라고 말했다. 너드들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고 여자애들은 모든 몬스터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안다면 그들을 쫓아갈 수 있을 뿐이라고 말이다. 그는 그들이 너드들을 쫓아가서 무의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려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자애들은 이유 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저 사과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 여자애들 대장이라는 애가 하루에게 살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애원해. 너드들을 찾을 때까지 말이야. 여자애들은 하루에게 슈퍼 울트라 과카몰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어. 과카몰리 2000을 말이야. 그가 가르쳐주기로 동의하면 그의 물건에 침을 뱉어준 후에 말이지. 그래서 하루는 동의해. 여자애들은 강아지들처럼 그를 따라다녀. 숲에서 길을 잃고 하루가 죽이는 모든 것을 공격하지. 그는 그들 중 한 명이 다친 것을 알아채고 자신의 무약을 좀 줘. 하지만 그 멍청한 년은 그게 샴페인이 아니라는 걸 이해 못하고 그냥 하루에게 다 쏟아버려. 그는 이 멍청이들에게 너무 지쳐서 언제쯤 자기 동굴로 돌아가실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해. 반장이 그가 완전히 멍하니 있는 것을 알아챌 때 반장은 그를 찾아서 기뻐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루는 그녀를 쳐다볼 새도 없이 자기 계획에 몰두해 있어.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소리쳐서 그의 주의를 끄는데 성공해. 하루는 바로 옆에 있는 반장을 보고 깜짝 놀라. 그리고 궁금해하지. 드디어 한 방 먹일 기회가 생길까? 불량배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전에 말이야. 다시 한번 반장은 그가 밤늦게 여자애들과 어울려 다니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물어봐. 이 인스타그램 창녀들이 왜 그를 따라다니냐고? 하루는 이 질문들로부터 도망치려 하지만 반장을 따라온 다른 여자애들이 그를 죽일 듯이 노려보기 시작해. 반장은 그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하고 그녀는 그 창녀들에게 그가 뭘 했는지 물어봐. 하루는 어차피 이 창녀들에게서 핸디를 받고 싶지도 않아. 그냥 혼자 사는 인셀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인데 그는 앉아 있어야만 해. 다른 여자애들이 그들의 상황에 대해 뭘 해야 할지 의논하는 동안 말이야. 하루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마법 연습이나 하기로 해. 그리고 그의 흑 마법 주문을 외우기 시작해. 결국 잘못돼서 그는 땅속에 갇히게 돼. 반장은 그를 걱정하지만 그녀의 뽑아내는 실력이 강해서 그를 쉽게 땅에서 구해내. 그녀는 마침내 결론을 내려. 하루는 사실 해롭지 않고 그냥 창녀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 약간의 허접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말이야. 그건 사업 경비로 처리될 수 있는 거지. 그녀와 그녀의 여자친구들은 그를 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하루는 그냥 떠나고 싶어 해. 그리고 집에서 자기 나무랑 놀고 싶어 하지. 하지만 그가 집을 언급하는 순간 여자애들은 관심을 보여. 그가 여기서 태어났냐고 물어보면서 말이야. 하루는 이 여자애들이 토스터만큼이나 집단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자신도 그들처럼 이 세상에 왔지만 시간이 남아서 자기만의 집을 만들었다고 말해. 이 골드 디거들은 즉시 다시 그룹 회의를 시작해. 반장이 그의 집이 얼마나 크냐고 물었을 때 말이야. 하루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해. 240명 정도는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가구랑 목욕탕을 좀 치우면 어쩌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이야. 여자애들은 목욕탕 얘기에 충격을 받고 반장은 그에게 소리쳐. 그렇게 호화롭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베어 그릴스처럼 살고 있는데 말이야. 마침내 반장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어봐. 그의 집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냐고 말이야. 이것은 정말 그의 뇌를 쇼트시켰어. 그는 이 여자애들이 새틴 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해. 반장이 그에게 소리쳐. 음란한 생각 그만하라고 말이야. 그들은 곧 숲을 걷기 시작해. 그런데 이 망할 놈은 구글 맵까지 장착했는지 밤에도 화살표만 따라가네. 다른 애들은 앞도 제대로 못 보는데 말이야.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걷고 나서야 드디어 하루의 집에 도착했어. 모두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하루는 그들을 자신의 소박하지 않은 보금자리로 맞이했지. 그들은 즉시 눈을 휘둥그레 뜨고 하루의 삶에 있는 모든 호화로운 물건들을 쳐다봤어. 하루는 생각했지. 하렘 만드는 과정을 너무 빨리 돌린 건가? 상황은 놀랍게 변했어. 이 여자애들이 드디어 화장실을 발견했을 때 말이야. 그리고 옷을 벗었지. 내가 침대에서 버티는 시간만큼이나 빨리 말이야. 여자애들은 즉시 함께 목욕탕으로 뛰어들었고 하루는 밖에 서서 숲생활이 그들의 여성성을 야만성으로 바꿨는지 궁금해했어. 하루는 드디어 밤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밖에 자신만의 공간이 생겨서 매우 행복해했어. 하지만 그것마저 반장에게 방해받았지. 반장은 그의 텐트에 들어와서 떠들기 시작했어. 다른 남자애들이 그들을 모두 버리고 갔다고 말이야. 숲에 혼자 남겨졌다고. 그리고 강하고 독립적인 여자애들이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스탠리 컵도 없이 아이스드 펌킨 스파이스 라떼도 없이 말이야. 하지만 하루의 집은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안도감을 주었어. 하루는 반장에게 잘했다고 말했어. 그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 여정 내내 그들을 보호해줬다고. 그리고 자신을 이런 찐따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했지. 평생을 노력해온 이 세계로 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이 세계로 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반장은 그의 친절한 말에 고마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어. 그곳에서 그들은 편안한 밤을 보냈지. 하루는 대마초를 피우며 여자애들을 상상하기 시작했어. 프로틴 쉐이크 만드는 연습을 하면서 말이야. 다음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깨어났어. 아무도 그의 텐트에 블랙 라이트를 비추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그때 그는 텐트 안에서 보라색 머리 소녀를 발견했어. 그는 생각했지. 이게 바로 엘라베마에서 온 위부자매를 만나는 부분인가? 엘라베마에서 온 위부자매를 만나는 부분인가? 하지만 그 소녀는 그의 반 친구 중 한 명이었어. 그녀는 그에게 아침 식사 준비를 하라고 말했어. 버섯과 생선을 요리했다고 말이야. 그것은 정말 그를 놀라게 했어. 결국 그는 머리로 그녀의 머리를 쳤지.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배고픈 피라냐처럼 생선을 먹기 시작했고 반장은 물었어. 왜 생선을 처음 본 것처럼 행동하냐고? 하루는 그 빌어먹을 입 닥치라고 말했어. 매일 강에 가서 생선들을 지켜봤다고. 그의 역 같은 버섯을 먹으면서 말이야. 반장은 왜 잡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하루는 대답했어. 생선들이 어젯밤 그의 거시기보다 더 미끄러워서 잡기가 정말 힘들다고 말이야.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 생선들을 잡았냐고 물었고 반장은 대답했어. 미끄러운 것들을 다루는데 경험이 있다고. 그리고 마법도 있다고 말이야. 여자애 중 한 명이 번개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줬어. 피카츄처럼 생선들을 지져버리는 방법을 말이야. 그것은 하루를 흥분시켰고 그는 그녀에게 한 번 더 보여달라고 부탁했어. 그 소녀는 다시 한번 번개 구슬을 만들어냈지만 이번에는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번개를 플라스틱 큐브로 덮었어. 그것을 물에 던지기 전에 말이야. 그리고 모든 생선들을 죽였지. 이것은 정말 그를 흥분시켰고 그는 심지어 이런 식으로 번개 마법을 배웠어. 여자애들은 약간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는 자신의 패킹 마법으로 원소 마법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어. 반장은 그것이 말 그대로 이건 치트키 같은데요? 하지만 하루는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는 그 늙은이가 정말 쓰레기 같은 능력만 줬다고 대답합니다. 이건 그저 그가 찾아낸 꼼수일 뿐이라고요. 나중에 여자애들이 물놀이를 하는 동안 그는 반장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반장은 근처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계획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계획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루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금은 그들이 그다지 강하고 독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레벨을 올려야 할 거라고요. 여자애들은 이 말에 화를 냅니다. 그들은 야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루는 그들이 그저 멍청한 창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장이 묻습니다. 그가 그들의 레벨을 올리는 것을 도울 수 있는지요? 하루는 즉시 동의하고 기본 훈련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레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그들 중 가장 낮은 레벨이 16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레벨 7인데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는 그들이 이미 자신보다 훨씬 강한데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갑자기 그들 뒤에 덤불이 바스락거립니다.
하루는 그들의 주의를 끌고 그때 무리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들의 탐스러운 복숭아를 물어뜯을 기회를요. 그리고 시험 삼아 그들에게 싸우라고 합니다. 여자애들은 지나치게 자신만만해 보입니다. 이 세대의 모든 강한 여성들처럼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완전히 쓸모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끔찍하게 당합니다. 그 수치스러운 공연 후에 그들은 모두 하루의 텐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기술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부엌으로 돌아가거나 슈가 데디를 찾는 것뿐입니다. 여자애들은 즉시 부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한번 힘을 얻은 듯 따라합니다. 아침에 분홍 머리 소녀는 그의 허락 없이 텐트에 들어간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녀는 그저 그가 해롭지 않은 아사이고 불량배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텐트에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맛있는 생선 아침 식사와 함께 깨어납니다. 그가 식사하는 동안 그는 몇몇 여자애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엿듣습니다. 늑대들을 물리치려고요. 그들의 여성스러운 매력으로요. 아마도요. 하지만 다행히도 반장이 그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연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낮은 레벨의 고블린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한심한 것들은 너무 쓰레기라서 쓰레기차도 그들을 거부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씩 패배하지만 더 많은 훈련 후에 재대결의 날이 드디어 찾아옵니다. 늑대들은 자신만만해 보입니다. 심지어 거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궁금해합니다. 이것이 여자애들이 싸우도록 격려할지 말이죠. 하지만 이 바보들 중 일부는 잠을 자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싸움에서 벗어날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 모두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홍머리 소녀가 주도권을 잡고 곧 다른 여자애들도 따라합니다. 그들의 실행은 엉성했지만 그들은 불쌍한 늑대들을 꽤 쉽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파티를 열고 심지어 늑대 한 마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밤 그들의 방으로 레이브를 위해요. 하루는 누워서 이 멍청한 여자애들과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장이 곧 도착해서 묻습니다. 언제 근처 마을로 떠날 거냐고요? 이것은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어디로든 갈 계획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여자애들은 미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루를 강제로 도시로 데려간다. 다음날 아침 하루는 모든 짐을 사야만 했다. 분홍머리 소녀와 함께 말이다. 반장이 모두에게 격려 연설을 하는 동안 그녀는 곧 하루에게 시선을 돌린다. 그리고 하루가 말 그대로 작은 가방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하루에게 말한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 짐을 혼자서 다 들고 갈 수 없다고. 그리고 마침내 신랑이 끝에 하루는 대부분의 짐을 뒤에 남겨두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분홍머리 소녀에게 여기에 남아있으라고 말한다. 반장은 이에 충격을 받고 분홍이에게 그녀를 두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한 후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챙겼는지 확인한 후 그들은 모험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하루는 밖을 내다보며 그들이 여행 중에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반장에게 말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뭉쳐야 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숲에서 살아남으려면 말이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홀로 남겨진 그들의 반 친구 중 한 명이 달린다. 어두운 숲을 가로질러 뿌리와 바위에 걸려 넘어지며 숨어있는 공격자로부터 도망치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의 마라톤은 곧 끝난다. 그가 마침내 땅에 쓰러지면서 말이다. 그리고 망토를 두른 공격자를 마주하기 위해 돌아선다. 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말이다. 그가 찾고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잔인한 공격자는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그리고 불쌍한 소년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안전 단어를 정하지도 않고 말이다. 예상대로 소녀는 곧 게임 오버된다. 공격자는 다시 숲을 헤치고 나아가며 다음 희생자를 찾는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숲을 가로질러 여행을 계속한다. 하루는 깨닫는다. 그들이 안전하게 불량배들로부터 벗어나려면 항상 여자애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을 쫓는 불량배들로부터 말이다. 그들은 숲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가능한 한 빨리 말이다.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텅 빈 공간을 걷는 동안 그들은 갑자기 거대한 오크와 마주하게 된다. 거대한 몽둥이를 휘두르는 오크와 말이다. 하루는 여자애들에게 나무 뒤에 숨으라고 말한다. 그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주의 깊게 지켜보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그들도 야생에서의 생존에 대해 한두 가지 배울 수 있도록 말이다. 그는 오크와 맞설 준비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나무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는 오크의 느린 움직임을 이용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라진다. 오크를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말이다.
그는 낄낄거리며 나무 뒤에 숨어 있는다. 그는 기억한다. 오크는 물리적 저항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그래서 막대기로 때리는 것은 멍청한 짓일 것이다. 대신 그는 어떤 종류의 마법 공격을 사용해야 한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마법 공격을 말이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스탯을 연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마법 능력을 찾기 시작한다.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마법 능력을 말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기본적인 것만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청소, 진공청소, 바닥 먼지 털기 등에 사용하는 원소 마법만 말이다. 청소, 진공청소, 바닥 먼지 털기 등에 사용하는 원소 마법만 말이다. 하지만 그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오크가 그를 찾아낸다. 그리고 나무를 두 조각으로 부순다. 화난 뚱보는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한다. 나의 전 여친을 떠올리게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나와 달리 하루는 미친 여자들을 피하는데 능숙하다. 그래서 그는 계속 뒤로 물러난다. 이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말이다. 마침내 그는 오크의 작은 뇌를 이용한다. 그리고 멋진 움직임으로 그 뚱뚱한 바보 뒤에 나타나서 몽둥이로 머리를 후려쳤어. 체력이 덩치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면서 말이야. 오크는 천천히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덩치 큰 여왕들은 나무 뒤에서 지켜봤지. 뚱보가 쓰러진 걸 보고 충격받았어. 하루 자신도 이렇게 쉽게 오크가 쓰러질 줄은 몰랐기에 충격받았어. 오크가 이렇게 쉽게 쓰러질 줄은 몰랐어. 너드들이 말하길 물리 공격에 강하다고 했거든. 여자애들은 짜증난 것 같았어. 이걸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으니까. 마법조차 쓰지 않았으니 말이야. 그는 사과하고 약속했어. 다음에 만나는 뚱뚱한 바보는 오직 마법으로만 죽이겠다고. 다음 상대를 찾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 멍청한 오크 한 마리가 자기 할 일 하면서 스키비디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었거든. 그때 하루가 여자애들에게 매력을 발산하기로 결심했어. 무한한 아우라로 말이야. 그리고 손에 작은 불덩이를 만들었지. 그는 마법이 별로 효과 없을 거라고 예상했어. 처음 사용하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그가 코비라고 외치며 오크에게 불덩이를 던지자 불덩이는 오크의 얼굴에서 폭발했고 단 한 발이 헤드샷으로 괴물을 죽였어. 여자애들은 다시 충격받았어. 저런 힘의 과시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꽤 성공적인 하루를 보냈어. 그래서 밤이 되자 그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각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 주방을 만들고 음식을 요리하면서 말이야. 한편 하루는 바빴어. 캠프 주변에 덫을 설치하고 텐트가 괴물과 다른 적들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말이야. 갑자기 그는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고 즉시 행동에 나서서 나무 뒤에 숨었어. 그는 침입자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불량배들이 올 거라고 예상했어. 하지만 침입자들은 운동선수들이었어. 야생에서 크레아틴을 찾고 있었지. 하루는 그들을 보고 안도했어. 불량배들과 비교하면 그들은 훨씬 더 착했거든. 그들은 하루를 야생에서 보고 놀란 것 같았어. 그리고 여자애들을 찾고 있었다고 주장했지. 새로운 위험한 능력에 대해 모두에게 경고하고 싶었다고 말이야. 하루는 즉시 흥미를 느꼈어. 스테로이드 맞은 운동선수가 그에게 비밀 능력에 대해 말해줬어. 불량배들의 정신지배 능력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하이제킹이라는 능력 말이야. 그들은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 그래서 하루는 그들을 놀리기로 결심했어. 하이제킹 기술을 가진 척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운동선수들은 그냥 비웃었어. 그가 하이제킹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 소용 없을 거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야. 그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테니까. 하루는 이에 기분 나빠했고 자신에게는 사실 서비투드라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운동선수들은 지금은 2024년이라며 노예제도 같은 건 남부에서도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그 후 그들은 하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하이제킹 능력을 가진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했어. 그들은 숲속으로 걸어갔어. 단백질 쉐이크를 찾으러 말이야. 다음날 아침 여자애들은 무기훈련을 받을 준비를 했어. 하지만 그들이 화장하느라 바쁜 동안 하루는 숲으로 가서 볼일을 보기로 했어. 하지만 반장이 그를 따라왔어. 그녀는 그를 멈춰 세우고 어젯밤 어디 있었냐고 물었고 하루는 운동선수들을 만났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어. 그들이 하이제킹 능력에 대해 경고해줬다고 말이야. 반장은 즉시 몸을 뒤틀기 시작하며 약간 창백해졌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중요한 것을 숨긴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하루는 멍청이가 아니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가 아마 하이제킹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반장은 하루가 너무 침착해 보이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하루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하루는 대답했다. 자신은 크레아틴이나 퍼먹는 멍청이들처럼 바보가 아니면 그녀의 행동에서 많은 것을 추론했다고. 반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이제킹은 꽤 무서운 능력이다.
그녀에게 누군가를 죽인 후 그들의 기술을 훔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하루는 그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너드들은 자신들이 뭘 하는지 알고 있다며 그들은 이미 불량배들의 정신지배 능력을 봉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하이제킹 능력을 알고 나서도 그들은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그녀를 믿는다는 의미다. 하루도 같은 생각이며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가 이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심했다고. 그녀가 그 능력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반장은 이 말을 듣고 매우 안심했다. 그리고 하루에게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이는 하루의 피를 끓게 만들었다. 그는 숲으로 달려가 한 발 빼기로 결정했다. 하루는 캠프로 돌아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코코아를 선택사항으로 한경과류 쉐이크를 팔기 시작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코코아는 선택사항이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창녀 중 한 명은 즉시 자신의 몸을 팔겠다고 동의했다. 하루는 당연히 그 거래에 동의했다. 하지만 반장은 즉시 이를 막아섰다. 그녀는 아무도 포주짓을 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창녀는 견과류 쉐이크를 정말 원했기 때문에 꽤 실망했다. 그래서 하루는 그들이 걷기 시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들의 뇌를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 그들은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다. 하루가 갑자기 앞에 강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반장에게 말했다. 그는 먼저 정찰을 갈 것이고 그녀는 그룹이 안전한지 확인하라고. 반장은 그를 막고 싶었다. 그가 오늘 아침에도 숲으로 갔다가 수상한 코코넛 쉐이크를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는 듣지 않았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숲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마법 주입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몸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 이것은 그에게 더 민첩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는 나무 위로 뛰어올랐다. 하늘로 몸을 날리기 전에 더 나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그는 재빨리 깨달았다. 그들이 많은 땅을 지나왔다는 것을. 하지만 이 멍청이는 착륙장치가 없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는 만화처럼 하늘에 떠 있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당연히 실패했다. 그리고 땅으로 떨어졌다. 1HP로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가 캠프로 돌아왔을 때쯤에는 이미 밤이 되었고 반장은 그가 온통 멍투성이인 것을 보고 화를 냈다. 그가 온통 멍투성이인 것을 보고 화를 냈다. 그는 침착하게 그녀에게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머리를 계속 때리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는 이미 IQ가 매우 낮다고. 보통 하루는 이런 암캐들과 그들의 위견을 상대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더 수상해 보이는 견과류 쉐이크 코코아 선택사항로. 하지만 반장은 거절하고 떠났다. 반면 바니 창녀는 즉시 그에게 달려왔다. 그의 정찰 덕분에 부카케를 요구하며 그들은 숲을 통과하는 훨씬 빠른 길을 찾았다. 다음날 아침, 그리고 약간의 울음과 물놀이 후에 그들은 오크 무리와 마주쳤다. 그 창녀들은 도망치는데 매우 능숙했다. 그들은 즉시 불쌍한 하루를 신발 아래 짓밟았다. 마침내 도망치기 위해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며칠 동안 숲을 헤매던 끝에 그들은 숲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고 아름다운 도시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그들 앞에 하루는 갑자기 알아차린다. 그가 새로운 스킬을 잠금 해제한 것 같다는 것을. 에어워크라고 알려진 스킬이다. 그는 그것을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놀랍게도 이 능력으로 그는 공중을 쉽게 걸을 수 있었다.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말이다. 반장은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하루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가 주변 지역을 확인하면서 주변에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는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의 시야를 사용하여 멀리까지 확인한다. 넓게 말이다. 그때 그는 갑자기 무장하고 갑옷을 입은 NPC들을 발견한다. 몬스터 무리와 싸우고 있는 그들을 말이다. 그는 땅으로 돌아와서 반장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반장은 즉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루는 관심이 없다. 여자들을 위한 경쟁을 하는 것에 말이다. 그래서 그는 거절한다. 그들이 강도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반장은 그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한다. 만약 그들이 강도가 아니라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루는 이 여자들이 미쳤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가 혼자 가서 문제를 확인하는 동안 말이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NPC들이 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의 독창성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그가 마법 주입으로 다른 주문들을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의 몸을 매우 가볍게 만들고 그 다음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추진력을 얻는다. 그 주문들과 함께 그는 에어스텝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 발짝씩 뛰어오른다. 놀라운 속도로 그의 도박은 성공한다. 그가 이제 깨닫기 때문이다. 그는 아주 쉽게 먼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불행히도 멍청한
반장은 그의 마법에 이끌려 들어오게 되었다. 그녀가 그의 망토를 잡으려고 애쓰는 동안 말이다. 하지만 증가된 무게 때문에 그리고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루는 NPC들 근처에 추락하게 된다. 그의 등장 덕분에 몬스터들은 죽게 되고 반장은 기절한다. NPC들은 이 미친 바보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NPC들은 자신들을 가트와 오프트라고 소개하며 몬스터들을 죽이기 위한 퀘스트를 수행 중이었다고 말한다. 이 몬스터들을 죽이기 위한 퀘스트를 수행 중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역부족이었고 하루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죽었을 것이다. 파티의 여자들은 빠르게 서로를 치료하고 그룹은 그들의 수레를 고치기 시작한다. 하루가 그들에게 구운 버섯을 제공했을 때 가트는 기쁘게 그것을 받지만 한입 베어 물자마자 그것이 평범한 버섯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버프 버섯이라고 알려진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즉시 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즉시 말이다. 하루는 남은 버섯들을 나눠준다. 파티원들에게 말이다. 그들은 즉시 에너지를 회복하며 궁금해한다. 왜 이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그렇게 귀중한 식량을 제공하는지 말이다. 하루의 마음은 그러나 이 늙은이들이 이런 절대적인 미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에 사로잡혀 있다. 그것은 그를 화나게 하고 그들을 때릴 준비를 하게 만든다. 하지만 다행히도 반장이 깨어나서 즉시 그를 막는다. 곧 다른 여자들도 그 장소에 도착하고 아름다운 엘프들에게 즉시 매료된다. 그들이 그들의 미용 비법을 묻는 동안 말이다. 그들이 살아남는 것을 도와준 것에 대해 NPC들은 그들 모두를 도시까지 호위하기로 결정한다. 그것은 엄청난 성과이다. 소녀들이 즐겁게 도시로 들어서자 다음 모험을 기다리며 하루는 그 모습을 보고 꽤 기뻐합니다. 소녀들은 새로운 도시에 즐거워하는 것 같았고 마을 광장을 뛰어다니며 모든 상점을 둘러봅니다. 하루는 자신의 할 일이 끝났으니 떠나야 할지 고민합니다. 여기서 그의 임무는 끝났으니까요. 하루가 잭 다니엘스 한 장과 함께 쉬는 동안 그 여자들은 미친 듯이 날뛰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건물을 보며 컵케이크처럼 생긴 건물들이 입맛을 다시게 합니다. 다행히도 반장이 모두를 통제하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게 소리치며 이 어리석은 무리들을 관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녀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녀는 호루라기를 불고 훈련된 개들처럼 모든 소녀들이 즉시 그녀에게 달려옵니다. 훈련된 개들처럼 말이죠. 하루는 반장이 이렇게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을 줄은 예상치 못했기에 놀랍니다. 반장이 이렇게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을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며 그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소녀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반장은 그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먼저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험가 길드로 가서 지금까지 모은 모든 전리품을 거래할 것이라고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전리품을 거래할 것이라고요. 얻은 돈으로 길드에 등록하고 그 후에 편안한 침대에서 푹 잘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여기까지는 같은 생각인 것 같았지만 반장은 며칠 후에 반이 너드들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반이 너드들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이 여자들을 꽤 화나게 만듭니다. 그들은 너드들을 찾고 싶어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요.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요. 반장은 사과합니다. 자신도 너드들을 찾고 싶다고 주장하며 하루가 끼어듭니다. 자신도 너드들을 찾고 싶다고 주장하며 하루가 끼어듭니다. 반이 여자들이 너드들에게 좋은 끈적한 키스를 해주고 싶어 하는지 묻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마침내 모험가 길드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큰 가슴과 환영하는 얼굴을 가진 소녀들로 가득 찬 곳을 기대했지만 대신 그들은 이 신참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그들을 굶주린 듯이 바라보는 한 무리의 성인 남자들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이 신참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다행히도 오프트가 계단에서 나타나 하루를 부릅니다. 길드 마스터가 그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주장하면서요. 그래서 하루는 반장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혼자 길드로 들어갑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모든 모험가들이 그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가트가 그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그곳에서 그는 화난 표정의 길드 마스터를 발견합니다. 그는 야생 짐승들과 싸웠던 하루가 맞는지 묻습니다. 하루는 겁에 질려 그냥 도망쳐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감수하기로 결정하고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길드 마스터가 그의 손을 잡고 흔들기 시작하며 이 파티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오프트의 파티는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이 만남에 꽤 충격을 받았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열린 접수처를 발견합니다. 그는 도중에 수확한 에메랄드 수정 중 일부를 거래하기로 결정합니다. 카운터에 있는 내 눈 소녀는 수정을 감정하고 그에게 공정한 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오늘 시험해보기로 결정하고 테이블 위에 엄청난 양의 시스를 쏟아붓습니다. 이것은 소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립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면서요. 그 후 하루는 자신이 완전한 부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더 많은 수정이 준비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지금 당장 그렇게 많은 크리스탈을 확인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다. 하루는 이에 동의하고 메인룸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곳에서 그는 여자들이 이미 등록을 마쳤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길드에서 모험가들은 매우 놀란다. 거의 모든 여자들이 이미 레벨 30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하루는 여자들을 충분히 훈련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레벨 40 모험가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정도다. 마침내 반 친구 중 한 명이 하루를 안으로 밀어넣어 등록하게 한다. 또한 비록 그는 모험가로 일할 계획이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 시험해보기로 결정한다. 지금이 모든 여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자신의 모태솔로 인생의 작별을 고할 때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랑스럽게 방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금발의 여자가 그의 능력치를 확인하지만 그를 루저라고 부른다. 길드에 등록하려면 최소 레벨 10이어야 하고 파티에 속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불쌍한 하루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다. 두 번째 기회를 간청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에게 철 좀 들라고 말한다. 그리고 외모 관리를 시작하라고 한다. 그것만이 그가 파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그의 못생긴 얼굴로는 그녀는 그에게 레벨 20이 되면 솔로 모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레벨 20이 되면 그리고 레벨 30이 될 때까지는 제대로 된 모험가라고 불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한다. 레벨 30이 될 때까지는 그는 자신의 외톨이 스킬 때문에 파티를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레벨 20에도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솔로로도 갈 수 없다. 이것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그는 자신이 항상 루저로 남을 것인지 궁금해한다. 반장은 하루에게 정말 미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격려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곧 호텔로 향한다. 밤을 보내기 위해 오랜만에 그들은 마침내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전부다. 하지만 하루는 여전히 자신의 침대에서 깨어있다. 숲에서 자는 것이 훨씬 더 편안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모두가 마을을 탐험하러 나간다. 마을이 꽤 안전하고 하루도 결정한다. 에메랄드에서 돈을 받고 숲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여자들은 이제 안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접수처의 여자와 그녀의 상사들은 모두 하루에게 사과한다. 지금 당장 그의 모든 에메랄드를 지불할 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이다. 길드 마스터가 걸어나와 그가 너무 많은 에메랄드 크리스탈을 가져와서 제대로 세거나 지불할 인력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게 묻는다. 할부로 지불받고 싶은지. 하루는 자본주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OZIS와 ZIS 달러가 가득 담긴 두둑한 가방을 받는다. 이것은 그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다. 그는 자신이 번 것에 꽤 만족하는 것 같다. 하지만 당연히 루저가 돈을 버는 순간 모든 여자들이 거머리처럼 들러붙기 시작한다. 마치 자신들의 돈인 양 모두 축하하고 쇼핑할 준비를 한다. 반면에 가트는 진정한 형제다. 그는 하루에게 이 여자들을 버리고 진짜 여자들을 만나라고 말한다. 자신이 아는 곳이 있다고 한다. 즉시 하루의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한다. 그는 노벤버를 위해 연습하고 있었고 스키비디 화장실에서 23일 동안 애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장이 그를 막으려 한다. 하지만 하루는 그녀를 무시하고 가트와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만날 여자들을 꿈꾸면서 말이죠. 하지만 또다시 실망합니다. 길가에 낡고 허름한 가게가 보였거든요. 하루는 꽤 실망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가트는 약속합니다. 가게는 던전에서 찾은 최고의 아이템만 판다고요. 하루는 곧 판매 중인 모든 아이템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아이템들은 확실히 꽤 독특하고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그를 쇼핑 중독에 빠뜨립니다. 그는 다양한 무기를 착용해보기 시작합니다. 갑옷도요. 그리고 마법 아이템들을 모두 카트에 담습니다. 하루 종일 쇼핑을 한 후 그의 눈에 특별한 목걸이가 들어옵니다. 그는 이상한 남자에게 이 목걸이가 무엇을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여러 아이템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루는 꽤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반장이 나타나서 쇼핑 좀 그만하고 다시 잠이나 자라고 말합니다.
불행히도 하루는 미끄러져서 실수로 모든 아이템을 함께 융합해버립니다. 이상한 남자이자 여자였던 그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경악합니다. 구매하기 전에 융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말이죠. 그 모든 아이템은 6만 달러가 넘는다고요. 이것은 하루를 충격에 빠뜨리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다트가 가격을 좀 협상하려고 하는 동안 반장은 사과합니다. 그들에게는 5만 달러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요. 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여전히 우울합니다. 이제 그는 빈털털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는 더 많은 크리스탈을 사냥하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레벨 20이 되기 전에는 퀘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합치려고 시도할 수도 없습니다. 반장이 그를 잡아서 다시 탑으로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생각한 후 그는 이제 도시 생활을 뒤로할 때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를 잡고 그 지역의 모든 여자들을 지나쳐 걸어갑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탑을 떠난 후 이 거대한 멍청이는 망토를 벗고 마약쟁이처럼 거리를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쿠르로 도시 성벽을 벗어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멋지지 않습니다. 성벽 위에서 고통스럽게 넘어집니다. 그의 반 친구인 운동부 여자애들이 그를 지켜보는 동안 천천히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결코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의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는 탑으로 다시 보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반장은 그에게 도망치려 한 벌로 가만히 있고 착한 아이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그녀의 명령에 동의하는 척하고 가만히 있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들이 떠나자마자 그는 재빨리 망토를 챙겨서 다시 한번 도시를 통과해 걸어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망토를 계속 입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거대한 딤섬처럼 생긴 문지기를 지나쳐 걷습니다. 그리고 곧 도시 성벽을 벗어나서 풀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가는 길에 그는 파괴된 마을과 근처에 있는 고블린 무리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는 영웅이 아니므로 무시하고 계속해서 정글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는 길에 그는 또한 마차가 남자들에게 강탈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 도와줘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도망치기도 전에 강도 중 한 명이 그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는 그것을 피하고 다른 강도들은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말투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옛날 생각 나게 하네. 화가 난 하루는 말 그대로 그들을 불태우기 시작하죠. 강도들은 곧 반격하기로 마음먹죠. 그리고 그를 공격하려고 특수 능력을 쓰기 시작하죠. 위험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이 멍청이들은 그냥 보시였을 뿐 하나의 주문만 난사할 수 있었고 곧 스스로 지쳐버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버릇없는 여자애가 마차에서 걸어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메리라고 소개하죠. 귀족 아가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을 산적들에게서 구해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남은 길을 함께 가달라고 간청하죠. 더 많은 산적들이 자신을 공격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그에게 곽화를 제안합니다. 곽화 2000을 말이죠. 하루는 숲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그런 제안을 놓칠 수는 없었죠. 결국 위험한 숲을 가로질러 그녀를 호위하기로 동의합니다. 어떤 괴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말이죠. 얼마 후 길을 따라가던 중 그들은 도시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하루는 메리가 약속했던 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초조해지죠. 그리고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성 대기실에서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해하죠. 그는 즉시 숲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메리가 내려오죠. 새 옷으로 갈아입은 후 말이죠. 그리고 하루가 떠나려 하는 것에 화난 척합니다. 자신은 그를 아주 잘 대접할 생각이었다면서 말이죠. 하루는 그녀와 함께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감사 방식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풀코스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채식주의자들이 보면 기절초풍할 만한 식사였죠. 그는 고기를 야수처럼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메리는 그의 예의 없는 행동에 짜증이 났지만 어쨌든 그녀는 그에게 돈 주머니를 보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VIP 신분증도 함께요. 그것은 그가 도시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죠. 마음대로 말이죠.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짜증을 내도 하루는 그녀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느라 바빴기 때문이죠. 다음날 그는 반장과 다른 여자애들에게 둘러싸입니다. 그들은 그가 지난밤을 어디서 보냈는지 알고 싶어 하죠. 하루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마을 시장의 집에 초대받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었다고 확신시키죠. 숲으로 도망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여자애들은 그를 믿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숲으로 향하죠. 레벨업하고 자원을 얻기 위해서요. 그들이 떠나자마자 하루도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확신하죠. 신분증이 그를 모든 것을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말이죠. 떠나기 전에
그는 이상한 남자의 가게에서 몇 가지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그의 편안한 숲에서의 외톨이 생활을 위한 음식도요. 그는 또한 반장을 위해 쪽지를 남깁니다. 그녀가 화내지 않도록 말이죠. 운동선수들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들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기에 하루는 이것으로 반장이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는 문으로 향해 덩치 큰 문지기에게 보여줍니다. 합법적으로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 신분증을 말이죠. 그는 숲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야생생물과 괴물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곳에서 말이죠. 그는 자신의 집을 그리워하죠. 그리고 마침내 외톨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때 오크 한 마리가 뒤에서 그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루는 지팡이로 오크를 쉽게 쓰러뜨리죠. 하지만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크는 원래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니까요. 숲의 바깥쪽에서는 말이죠. 그는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바닥에 거대한 핏자국을 발견하죠. 하루는 살짝 당황하며 이 피가 너드들의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은 다른 세상 일에는 도사들이니까요. 그는 아마도 운동선수들이나 불량배들의 피일 거라고 생각하고 거대한 핏자국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는 심하게 다친 운동선수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불량배들과 싸우다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즉시 버섯으로 만든 모든 회복 무약을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샘 설렉 추종자들처럼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의 바람은 이루어집니다. 운동선수들의 리더가 눈을 뜨자 하루는 그들을 모두 자신의 동굴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루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은 여자애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량배들과 맞서려 했지만 갑자기 그들의 애완 너드였던 타나카가 그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모든 불량배들을 죽이고 심지어 이 세상에 오면서 받은 사기적인 무기들까지 훔쳐갔습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들을 잡았고 그들은 그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운동선수들은 타나카가 엄청나게 강했으며 반장을 찾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흔들림 없는 결의로 근육내들도 타나카가 반장이 가진 하이제킹 스킬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만큼 똑똑했습니다. 하루는 운동선수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타나카가 반장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이 반장에게 도움을 청하러 갈 것이라고 믿고 그들을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대신 하루의 동굴로 기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타나카가 그곳으로 유인될 것이고 하루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타나카를 물리치기 위해 하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하루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운동선수들에게 타나카를 처리하겠다고 말하지만 혼자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지만 운동선수 리더는 하루가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루는 그들에게 서둘러 마을로 가서 여자애들을 안전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상황을 처리하는 동안에요. 그는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편에 있으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만약 그들 모두가 전투에서 죽는다면 여자애들은 무방비 상태로 남겨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타나카와 싸우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더 강해질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빠르게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타나카가 운동선수들에게서 빼앗은 강력한 무기들에 대항하기 위해서요. 그는 산적들과 싸우면서 보았듯이 무기 스킬은 강력하지만 일단 시작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약점이 없는 새로운 스킬을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핏자국을 킁킁거리는 고블린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경험치로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빠르게 고레벨 고블린들을 쓰러뜨리지만 그들은 한 방에 죽고 별다른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루는 더 강한 적과 싸우고 싶어하고 그때 갑자기 근처에서 강력한 괴물의 기운을 느낍니다. 그는 돌아보니 고블린 왕이 경고도 없이 자신에게 돌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루는 고블린 왕의 무자비한 공격을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어떤 종류의 무기 스킬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한 방 맞으면 저승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괴물을 물리치고 더 강해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다양한 스킬들을 조합하고 자신의 지팡이를 강화하여 고블린 왕을 단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그는 자신의 전략과 성장에 만족합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뒤에 훨씬 더 강한 괴물이 나타난다. 그것은 레벨 50 고블린 황제였다. 하루는 정면으로 싸워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정확히 그렇게 한다. 고블린 황제에게 돌격한다. 그가 개발한 새로운 갬빗 스킬로 고블린 황제를 때리는데 성공하지만 그의 공격은 거의 피해를 주지 못했다.
괴물은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취권의 성룡처럼 걷는다. 갑자기 하루를 공격하기 전에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다. 하루는 계속 피한다. 고블린 황제의 맹렬한 공격을. 그리고 틈을 보자 반격한다. 그는 괴물의 체력 바를 상당히 줄이는데 성공했지만 괴물은 치유 스킬을 사용하여 체력을 회복한다. 심지어 힘도 증가시킨다. 괴물은 하루에게 날아오는 참격을 날린다. 그를 뒤에 있는 나무로 날려버린다. 그는 이제 지치고 너덜너덜해졌지만 그는 자신을 가스라이팅한다. 자신이 그저 겁쟁이라고 생각하도록. 왜냐하면 운동선수들도 살아남았으니까. 그보다 더 심한 부상에서도. 그러니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그는 다시 일어서서 고블린 황제를 공격한다. 밤새 싸운 끝에 하루는 마침내 그를 물리친다. 그리고 레벨 11에 도달한다. 그는 승리의 포효를 내지르며 축하한다. 그리고 숲속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는 레벨업 후 자신의 스탯을 확인한다. 그리고 스킬 사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본다. 그가 이전에 만들었던 갬빗 공격은 이제 스킬로 등록되었다. 하루는 그것에 약점이 없다고 확신한다. 이는 타나카와의 싸움에서 유용할 것이다. 그날 저녁 늦게 하루가 동굴 밖에 서 있을 때 타나카가 그와 맞서기 위해 나타난다. 그는 운동선수들이 그를 반장에게 데려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망한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그를 반이 외톨이에게 데려왔다. 그는 말한다. 그가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반장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그가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멍청한 불량배들을 조종하고 반을 여러 그룹으로 나눈 것을 포함해서. 하루는 격분하여 묻는다. 그가 다른 소년들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타나카는 그들을 오래전에 죽였다고 말한다. 그는 하루를 위협으로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에게 쓸모없는 스킬로 진정하라고 말한다. 숲에서 하루는 그에게 지팡이를 겨눈다. 타나카는 그에게 말한다. 더럽고 냄새나는 막대기를 얼굴에서 치우라고. 그녀가 그렇게 말했지. 하루는 그에게 비록 외톨이지만 반장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한다. 타나카는 섬뜩하게 웃는다. 그가 먼저 그를 죽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타나카는 그의 모든 힘을 발휘한다. 경고로 하루에게 돌을 날린다. 그는 이어서 화이트룸에서 모두가 스킬을 선택할 때 그는 마지막으로 갔다고 말한다. 그리고 남은 스킬들이 모두 쓰레기인지 확인했다고. 그는 하루에게 비웃으며 묻는다. 그 쓸모없는 스킬들로 자신을 이길 수 있냐고. 그리고 더 큰 돌들을 그에게 날린다. 하루는 그것들을 막을 준비를 하지만 타나카는 트윅이라는 독특한 능력을 사용한다. 그 결과 하루의 몸이 뒤틀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든 돌들을 피한다. 그리고 나서 타나카는 그의 발밑에 수정가시를 소환한다. 하루도 그것들을 피하지만 그는 이제 지쳐있다. 그의 몸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타나카는 그가 생각보다 낫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그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의심했냐고 묻는다. 하루는 그를 의심했다고 대답한다. 맨 처음부터. 그는 타나카가 너드들과 함께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면 외톨이가 되거나. 하지만 그가 불량배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후 하루는 그에게 묻는다. 언제부터 이 계획을 실행했냐고. 타나카는 그가 이 계획을 생각했다고 밝힌다. 교실에서 전이되자마자 그는 하이제킹 스킬을 놓쳤지만 그때 트윅 스킬을 보았다. 대상을 미묘하게 조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선택했고 멍청한 불량배들을 조종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역사가 되었다. 타나카는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루의 발을 덩굴로 묶는다. 그는 강력한 화염 마법을 그에게 발사한다. 이것으로 그를 죽이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놀랍게도 하루는 불꽃을 그의 지팡이로 흡수한다. 그것과 융합된 약초의 힘 덕분에 그는 즉시 반격에 나선다. 타나카가 아직 충격에 빠져있는 동안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하지만 타나카는 그저 연기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는 엉덩이에서 칼을 뽑아낸다. 하루의 공격을 막고 그를 뒤로 밀쳐낸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의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를 소환한다. 드디어 모두 사용해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는 칼을 들고 하루에게 돌진한다. 그리고 빠르게 무기를 바꾼다. 매번 공격할 때마다 하루는 완전히 수세에 몰린다. 그리고 그는 거의 방어할 수 없다. 타나카의 예측 불가능하고 빠른 공격에 맞서 그는 덤불 속에 숨으려 하지만 강력한 공격을 맞고 그를 강 건너편으로 날려보낸다. 하루는 자신이 타나카를 상대하기에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궁금해한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무기와 능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타나카가 와서 그에게 포기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하루는 일어나서 묻는다. 그가 카피캣 스킬을 사용하여 능력을 복사하고 있는지. 그들의 반 친구들의 능력을. 타나카는 긍정한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사용하여 복사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인다. 반장의 하이제킹 능력.
그리고 나서 그녀를 죽여 진짜를 손에 넣을 계획이었다고. 그 후에는 모두를 죽이고 그들의 능력도 훔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하루는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강한 적과 맞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타나카는 다른 무기들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하루는 반격하려 하지만 환영만 공격한다. 그리고 진짜 타나카는 그의 뒤에 있다. 그는 이 전술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지팡이를 땅에 댄다. 그리고 타나카는 그가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에게 돌진하지만 하루는 손오공의 무의식의 크기를 흉내내어 그의 공격을 피한다. 그리고 타나카에게 복사한 스킬을 한 번에 3번만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것은 그의 신경을 건드리고 타나카는 당황하기 시작한다. 그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의 신경을 건드리고 타나카는 당황하기 시작한다. 그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루는 그가 카피캣 스킬의 약점을 오래전에 알아냈다고 말한다. 그가 카피캣 스킬의 약점을 오래전에 알아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복사한 능력을 일부러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타나카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하지만 하루는 그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각 스킬의 복사본을 적어도 하나씩. 타나카는 필사적으로 그를 공격한다. 하지만 하루는 피한다. 그의 공격을 피하고 발차기로 그를 뒤로 날려버린다. 그는 이 틈을 이용해 그를 빠르게 끝내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때 타나카는 갑자기 그에게 강력한 충격을 가한다. 그를 멈추게 하면서 그는 지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궁극적인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타나카는 단검을 소환하고 하루에게 빠르게 다가간다. 사라지기 전에 2번이 빠른 공격을 가하고 그의 위로 나타난다. 하루는 모든 것을 피한다. 하지만 먼지가 공기를 가득 채우자 그는 이것이 단지 미끼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타나카는 다른 꿍꿍이가 있다. 그는 옳다. 왜냐하면 타나카는 바위 뒤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인스턴트 데스라고 불리는 그의 궁극적인 능력을 충전하면서 그는 그것으로 하루를 공격하고 이름 그대로 그 스킬은 그의 생명을 즉시 끝낸다. 그는 땅에 쓰러지고 타나카가 웃으면서 나타납니다. 사악한 천재처럼 말이죠. 그는 하루의 머리를 짓밟고 갈 길을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하루가 다시 일어나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가냐고 말이죠. 타나카는 기겁하며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냐고 말이죠. 즉사기에 맞았는데도 말입니다. 하루는 자신에게 일반 건강 스킬이 있다고 밝힙니다. 이 스킬은 상태 이상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데 즉사기도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는 또한 행운 스탯이 최대치라서 즉사기의 성공률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타나카는 이성을 잃고 그럼 왜 쓰러졌냐고 묻습니다. 하루는 그게 연기였다고 말합니다. 타나카는 여전히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그가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자신의 조작 스킬 아래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하루는 또 다른 비밀을 밝힙니다. 그는 멍청이라는 다른 스킬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스킬은 다른 사람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조작의 효과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에게 이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타나카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무기 스킬을 하루에게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그것들을 쉽게 막아내고 너드는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산이 실패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그는 학교에서 항상 지루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모두보다 앞서가는 천재였기 때문이죠. 그는 지루함을 해소할 방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반 친구들과 함께 이 세계로 전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반 친구들과 함께 말이죠. 스킬 목록을 본 순간 타나카는 자신의 삶을 가장 스릴 있게 만들 선택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장 스릴 있게 만들 선택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반 친구들을 죽일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모든 능력을 얻으면 완벽하고 무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쓸모없는 스킬을 가진 사람에게 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광기 속에서 말이죠. 그는 무모하게 하루에게 돌진합니다. 하루는 그를 쉽게 무장 해제시키고 타나카가 모든 속임수를 다 썼다고 생각하며 그를 끝내러 갑니다. 하지만 그의 검이 되돌아와 하루를 꿰뚫습니다. 하루는 타나카가 여전히 자신의 원격 조종 능력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타나카는 결국 자신이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하루를 베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때 하루가 그를 주먹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포장 스킬로 피해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나카가 피할 수 없는 일격을 가하기 위해 갬빗 스킬을 사용하여 전투를 끝내기로 합니다. 타나카가 피할 수 없는 일격을 가하기 위해 갬빗 스킬을 사용하여 전투를 끝내기로 합니다. 타나카는 의식을 잃고 땅에 쓰러집니다. 하루는 걸어가면서 말합니다. 비록 자신에게 사기적인 능력이 없지만 자신에게는 속임수가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이제 완전히 지쳐있고 피해가 마침내 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는 반장과 친구들을 생각합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에 말이죠.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그를 지탱해 줍니다. 하루는 눈을 뜨고 너드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들이 너무 늦게 와서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불평은 나중에 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치유 무약을 먹이고 그를 지탱해 줍니다. 그들이 마을로 돌아가는 동안 말이죠. 하루는 그들에게 숲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밝힙니다. 사냥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반 친구들을 보았고 운동선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가 타나카와 싸우려고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즉시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 늦었습니다. 곧 그들은 도시에 도착합니다. 모두가 성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녀들이 하루를 애워쌉니다. 자신들을 그의 보상으로 바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불안한 듯 그들을 피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운동부 리더와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소녀들이 그를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허영심 많은 틱톡 계집애가 과거 행동에 대해 너드들에게 사과합니다. 하루는 이것이 모두가 원했던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말이죠. 그는 모두가 바쁜 틈을 타 몰래 빠져나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반장이 그를 막아서며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고? 그는 깜짝 놀라고 그때 그녀가 갑자기 그를 안아줍니다. 정말 걱정했다고 말하면서요. 하루는 사과하지만 반장은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반이 모든 소녀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꾸짖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도 없이 도시를 몰래 빠져나간 것에 대해 말이죠. 하루는 기겁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녀들이 그를 도시로 다시 끌고 가서 꾸짖고 그의 영혼을 빨아먹으려 합니다. 그날 밤 늦게 하루는 던전 깊은 곳에 묶여있는 누군가에 대한 꿈을 꿉니다. 던전 깊은 곳에 묶여있는 누군가에 대한 꿈을 꿉니다.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묶여있는 사람은 한순간은 소녀처럼 보였다가 다음 순간에는 해골처럼 보입니다. 꿈이 끝나자 하루는 즉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다음날 그는 잠에서 깨어나 선술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너드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던전으로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몬스터를 사냥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하루에게 희귀한 아이템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리스 포인트를 증가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는 방식을 바꾼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들 같은 너드들에게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들 같은 너드들에게 말이죠. 그들은 그에게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하루는 자신의 일이 끝났으니 숲속의 아늑한 동굴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숲속의 아늑한 동굴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장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다시 도망치려 한다고 격분하며 그에게 슈퍼사이어인으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난밤 수억 시간 동안 잔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지난밤 수억 시간 동안 잔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반장은 그것은 모든 소녀들의 공동 잔소리였고 자신의 개인적인 잔소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루는 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는 위험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요. 그리고 반장은 마침내 그를 혼자 둡니다. 그는 여전히 충격을 받았지만 너드들이 말했던 아이템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사용하여 반장과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면 다시는 잔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는 평화롭게 외톨이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던전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갑자기 돼지 몬스터 무리를 만납니다. 그들은 인간을 사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그들이 자신에게 딱 맞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는 반장이 길드 마스터로부터 몬스터 토벌 임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귀족 소녀 메리가 그곳으로 달려와서 대규모 몬스터 발생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녀는 거대한 오크 무리가 도시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가는 길에 몇몇 마을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모험가들은 즉시 오크들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반장도 싸움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모두를 모으기 위해 여관으로 달려가지만 하루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지금 그는 오크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분석하면서 그는 작은 오크들을 빠르게 처리하고 그들의 우두머리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지팡이로 오크왕을 공격하지만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합니다. 하루는 오크왕에게 강력한 공격을 퍼붓고 결국 오크왕은 기절합니다. 그리고는 던전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그는 곧 던전을 발견하고 은신 기술을 사용하여 들어갑니다. 밖에 경비병에게 들키지 않고 말이죠. 그의 내면에 있는 오타쿠는 던전을 탐험하는 것에 정말 흥분합니다. 그리고 그는 빠르게 보물 상자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잡동사니만 들어있습니다. 그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는 다른 보물 상자들도 열어보지만 모두 내 대학 학위보다 쓸모없습니다. 그는 던전에 오기 전에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야 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던전에 오기 전에 말이죠. 그것은 그에게 던전에서 발견된 특별한 아이템을 파는 이상한 사람을 즉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루는 도시로 다시 달려갑니다. 그곳에는 모험가들과 소녀들이 오크 공격을 기다리며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오크 공격을 기다리며 말이죠. 그들은 정오부터 기다려왔고 이제는 오크들이 정말 올지 안 올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먼지 구름을 뚫고 오는 누군가를 발견하지만 그것은 하루일 뿐입니다. 반장은 그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는 왜 모두가 문에 모여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왜 모닥불을 피웠는지도 묻습니다.
반장은 그에게 말합니다. 근처 마을이 몬스터들에게 공격당했고 이제 이 마을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여기 있는 동안, 마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는 어딘가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하루는 긴장합니다. 또 다른 잔소리의 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오크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밝힙니다. 그가 오는 길에 오크 무리 전체를 전멸시켰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이 소식은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그의 힘에 감탄하는 동안에도 그의 반 친구들은 분노합니다. 그가 위험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 직후에 말이죠. 나중에 그들은 길드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메리와 길드 마스터는 하루에게 감사하지만 반장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험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은 하루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이익을 위해 그를 훈계하고 있다고 말이죠. 몬스터들이 최근 더 강해지고 더 사나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몬스터 때의 초기 징후입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길드 마스터와 메리도 그에게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인들이 4년마다 헛소리하듯이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다음날 하루는 이상한 상점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는 하루를 보고 기겁하며 오늘은 팔 물건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루는 그에게 아이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정보 말이죠. 볼드모트의 사촌은 그에게 페로몬 반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루의 피를 그의 사타구니로 솟구치게 하고 그는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볼드모트 라이트는 말합니다. 그 반지들은 아마도 던전에 아직 탐험되지 않은 지역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은 50층부터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10층부터 말이죠. 하루는 신이 나지만 이상한 사람은 그에게 각 층마다 보스 몬스터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음 층으로 가려면 보스 몬스터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이죠. 그 이상한 놈은 하루에게 무약을 팔려고 하는 중이다. 그를 겁주면서 말이다. 하지만 하루는 테무에서 주문할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너드 패거리가 이걸 듣고 만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하루의 계획을 여자애들에게 일러 바친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단호해진다. 하루가 목숨을 걸고 위험한 짓을 하는 걸 막기 위해 그리고 위험한 아이템을 사용하는 그를 화난 채로 뒤쫓는다. 페로몬 반지에 대해 그에게 따져 묻는다. 하루는 이야기를 지어낸다. 솔로몬의 반지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반지는 사람을 디즈니 공주로 만들어주고 동물들과 대화하게 해준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그냥 던전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경비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저 그에게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할 뿐이다. 나머지 반 친구들이 그를 뒤따라간다. 그리고 반장은 그에게 그만 도망치라고 말한다. 안 그러면 함정에 걸릴 거라고. 하루는 자신의 최대치 행운 스탯에 자신만만하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그가 만진 벽이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그는 구멍 속으로 그대로 떨어진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계속 떨어진다. 그리고 땅을 푹신하게 만드는 흙 마법을 사용한다. 마치 루피의 기어 5를 쓴 것처럼 말이다. 덕분에 그는 착지 충격으로 다치지 않는다. 그리고는 시작한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어둠의 지역을 탐험하려는 고군분투 속에서 그는 갑자기 공간 인식 스킬을 배우게 된다. 함정 감지 스킬과 함께 말이다. 그는 즉시 두 스킬을 모두 사용하여 주변을 스캔한다. 그리고 자신이 101층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던전은 겨우 100층 깊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말이다. 그는 극도로 강력한 보스 몬스터를 여기서 마주칠까 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여전히 어두운 만화로 가득 찬 복도를 걸어간다. 그는 복도 끝에 있는 방에 도착한다. 그리고 문을 열자 압도적인 만화로 인한 강한 바람이 그를 거의 날려버릴 뻔한다. 하루는 누가 이렇게 강한 만화를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때 갑자기 그는 사슬에 묶인 해골을 보게 된다. 지난밤 꿈에서 봤던 바로 그 해골을. 그는 해골 몬스터를 향해 계속 걸어간다. 그리고 그것이 던전 황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곳 전체를 지배하는 그것은 레벨 100 몬스터이다. 그리고 하루는 지릴 듯이 겁에 질린다. 자신이 상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자마자 그는 던전 황제에게 감정 스킬을 사용한다. 하지만 모든 스탯과 스킬이 숨겨져 있다. 드러난 정보만으로도 그를 완전히 공포에 질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황제는 여러 몬스터 종족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리치와 듀라한처럼 말이다. 하루는 던전 황제를 원거리 전투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빠르게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기습 공격을 가하기로 한다. 하지만 보스 몬스터는 그 공격을 쉽게 막아낸다. 그리고 하루는 자신의 압도적인 속도를 이용해 맞서기로 결정한다. 자신의 갬빗 스킬을 사용해서 말이다. 하지만 보스는 그것 또한 쉽게 막아낸다. 그리고 이제 하루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이 싸움이 자신의 가장 힘든 싸움이 될 것임을 깨닫자마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한다. 던전 황제의 약점을 찾아내 물리치기 위해 던전 황제의 초고속에 맞서기 위해
하루는 자신의 모든 마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자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는 던전 황제에게 돌진하여 공격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 공격을 쉽게 막아낸다. 하루는 더 빠르게 움직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던전 황제의 방어를 뚫고 한 방을 먹일 수 없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심장을 찔리는 환영을 본다. 그리고 던전 황제의 길에서 벗어난다. 황제가 그에게 칼날을 들이밀자마자 하루는 자신의 신성한 시야 스킬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 스킬은 콘택트 렌즈로 발현되었지. 보스 몬스터의 미친 듯이 빠른 움직임을 관찰한 후였어. 이 새로운 스킬은 그에게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줬지만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죽은 목숨이라는 걸 하루는 알고 있었지. 생각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그는 던전 황제에게 돌진해서 쉬지 않고 무기를 휘둘렀어. 목숨이 걸린 전투에서 싸우는 아드레날린이 그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는 스릴을 느꼈어. 하지만 그는 빠르게 한계에 도달했고 지팡이를 휘두르다 바닥에 쓰러졌지.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 만화와 체력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적은 여전히 건재했어. 그는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던전 황제가 그에게 다가오는 동안 다리에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 다행히 던전 황제는 그가 힘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줬어. 하루는 왜 공격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때 갑자기 던전 황제가 단 한 번도 사리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들의 싸움 내내 말이야. 그는 보스 몬스터가 어떤 침입자든 쉽게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에게 적대감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 하루는 일어나서 던전 황제에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했어. 그는 돌진해서 황제를 공격했고 황제는 건성으로 검을 휘둘러 하루에게 뒤로 빠져나갈 기회를 줬어. 하루는 이 기회를 이용해 일격을 가하려 했지만 던전 황제는 그것까지도 예상하고 있었지. 그리고는 태연하게 검을 그의 목에 겨누어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 처음에는 하루가 던전 황제가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지만 이내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는 해골 몬스터 주위에 있는 어둡고 위협적인 기운을 보고 그 기운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했지. 하루는 이제 던전 황제가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때 갑자기 그의 지팡이가 빛나며 어두운 기운을 흡수하는 것을 봤어. 그는 어떻게 자신의 지팡이가 이런 어둠의 저주에 맞설 힘을 얻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사용해 모든 어두운 기운을 뽑아내기로 결심했어. 그는 던전 황제를 공격하고 어두운 기운을 지팡이로 빨아들이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적절한 기회를 이용해 던전 황제 위에 있는 기운을 공격했고 하루가 그렇게 하자마자 완전히 무효화시켰어. 던전 황제는 검을 내려놓았고 하루는 그가 자신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어. 대신 그는 어둠의 기운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을 얻고 싶어 했지. 하루는 해골 전사에게 다가가 평화롭게 죽고 싶은지 물었어. 갑자기 그것은 검을 떨어뜨렸고 어둠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 하루는 던전 황제가 다시 어둠의 소나기에서 고통받기 전에 그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팡이를 들었지만 공격할 수 없었어. 대신 그는 던전 황제를 안아주었어. 그도 자신처럼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놀랍게도 그의 행동은 던전 황제의 영혼을 감동시켰고 종속 스킬을 활성화시켜 그를 자신의 하인으로 만들었어. 하루는 이 광경을 보고 기겁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던전에 어둠을 상대할 필요는 없었어. 그는 던전 황제에게 자신의 하인이 되는 것이 싫은지 물었고 그것은 싫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 하루는 해골 전사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도요. 그는 다시 한번 감정 스킬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무언가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레벨과 종족이 초기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그는 해골 전사의 진짜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안젤리카라는 이름의 소녀였습니다. 해골이 되기 전에는요. 그리고 하루는 반장이 또 여자에게 복종 스킬을 썼다고 잔소리할까봐 기겁합니다. 여자에게 복종 스킬을 썼다고 잔소리할까봐 기겁합니다. 다시 한번 그는 이것이 해골이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새로운 하인과 함께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던전 100층으로 이어지는 문을 발견합니다. 던전 100층으로 이어지는 문을 발견합니다. 하루는 계단을 보고 이제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층의 주인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레벨 100이 살아있는 갑옷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희망을 잃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골 전사 안젤리카는 그를 죽이지 않으려 했지만 살아있는 갑옷은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계단을 사용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계단을 사용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흑 마법을 사용하여 천장에 구멍을 만듭니다. 다음 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곳에는 두 마리의 환한 레벨 99 미노타우로스가 그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싸움에 합류하기 위해 뛰어내립니다. 하루는 악마의 운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미노타우로스들은 살아있는 갑옷 위로 바로 뛰어내립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충분한 낙하 피해를 입어 그들의 HP를 단 1포인트로 줄입니다.
그는 한 방에 그들을 처리하고 안젤리카는 갑옷을 가리키며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루는 그녀에게 가져가라고 말하고 그녀는 자신에게 너무 큰 갑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법처럼 그녀의 크기에 맞춰지고 심지어 그녀의 세 가지 치수까지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하루는 기뻐하며 그녀의 갑옷을 감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젤리카를 화나게 합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그녀는 칭찬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위층으로 행진하기 시작하고 하루는 그저 그녀를 따라갑니다. 하루가 있는 곳에서 그는 안젤리카의 기분을 좋게 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낡은 로그를 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더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요. 그녀가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는 동안 하루의 스파이더 센스가 울리고 그는 근처에 위험을 감지합니다. 갑자기 레벨 98위 릭이 나타나고 그것을 감정해보니 하루는 신성 마법만이 그것에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릭이 그를 공격하고 그는 간신히 피합니다. 전에 그의 지팡이에 어떤 신성한 주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는 지팡이의 신성한 힘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릭을 찌릅니다. 다음 층에서 쉽게 그것을 물리칩니다. 하루는 동나방 무리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아주 명백한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방 무리 한가운데에 불덩이를 던지고 그들은 모두 그것에 이끌립니다. 그는 불덩이에 더 많은 만화를 쏟아부어 그것을 더 크게 만들어 모든 나방을 한 번에 쓸어버립니다. 다음 층에서 그는 언젠가 나방이 될 애벌레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그들은 또한 끈적끈적한 실이 형태로 자신들의 파멸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실과 흙 마법을 사용하여 흙 카펫을 만들고 그것을 애벌레들 위로 굴려 아무런 노력 없이 모두 죽입니다. 하지만 그의 순조로운 연승행진은 95층에서 중단됩니다. 그는 주변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스에게 다가가자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레벨 100이 살아있는 검입니다. 하루는 보스가 바닥보다 높은 레벨에 있는 건 반칙이라고 생각한다. 이전 보스들처럼 쉽게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다. 검이 그들을 공격하고 하루는 재빨리 뒤로 이동하여 노출된 등 뒤를 노려 쓰러뜨리려 한다. 하지만 검은 피하고 반격하여 하루를 놀라게 한다. 하루는 어떻게든 피하고 작은 검 중 하나도 그를 공격한다. 그는 깨닫는다. 이런 종류의 적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누가 할 수 있는지 알기에 그는 안젤리카를 부른다. 그리고 그녀에게 검 몬스터들을 처리하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녀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이다. 안젤리카는 검을 뽑으며 강력한 오라를 내뿜는다. 살아있는 검도 이에 반응하여 전력을 발휘한다. 안젤리카는 곧장 돌진하고 하루는 당황한다. 이것이 최선의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놀랍게도 안젤리카는 살아있는 검을 쉽게 제압하고 한 방에 파괴한다. 하루는 자신이 운이 좋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안젤리카가 싸울 때 자신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에 말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다. 한편 하루의 반 친구들은 그를 찾으러 50층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무시무시한 네팔 달린 사이클롭스와 싸운다. 그들은 거대한 괴물에 맞서 버틸 수 없고 전멸 직전이다. 운동부 리더와 너드들의 리더는 하루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는다. 그들은 최전선에서 고전하고 있는 반장을 돕기 위해 간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들의 계획을 말한다. 계획은 위험하지만 운동부 리더는 반장이 동의하도록 설득한다. 그는 자신의 초가속 기술을 사용하여 사이클롭스를 속도로 압도한다. 여자애들이 마법 공격으로 주의를 끄는 동안 말이다. 사이클롭스는 그가 뭔가 하기 전에 뺨을 때리지만 그것은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다. 운동부 리더는 그저 미끼였을 뿐이다. 사이클롭스의 주의를 끌어야 했던 미끼 말이다. 너드 리더가 활을 충전하는 동안 말이다. 그는 가장 강력한 공격을 발사하고 사이클롭스의 눈을 폭파시킨다. 그것을 물리치고 반 전체가 환호한다. 한편 하루와 안젤리카가 층을 오르는 동안 던전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다. 거대한 몬스터 무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말이다. 던전 입구로 돌아가서 경비병은 아무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린다. 그리고 학생들이 몬스터 떼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던전으로 들어갔다고 말한다. 갑자기 그가 던전의 모든 쥐들이 밖으로 뛰쳐나간다. 그리고 경비병이 뒤돌아보니 위협적인 슬라임 몬스터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겁에 질려 모험가 길드로 달려가서 길드 마스터에게 알린다. 몬스터 때가 시작되었다고 말이다. 귀족 소녀 메리도 그곳에 있다. 몇몇 숙련된 모험가들과 함께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몬스터 때에 대해 걱정한다. 길드 마스터는 책장에서 오래된 두루마리를 꺼낸다. 던전의 구조를 보여주는 두루마리 말이다.
그는 설명한다. 던전은 살아있는 존재와 같아서 땅속으로 확장하며 성장한다고 말이다. 최종층에 도달하면 성장이 멈추고 엄청난 수의 몬스터들이 생성되어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 던전이 더 이상 그들을 가둘 수 없기 때문이다. 두루마리에는 또한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하층 던전 보스를 처치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보스를 쓰러뜨리면 모든 몬스터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모험가들은 물었다.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메리는 즉시 하루를 떠올렸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몬스터들이 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길드 마스터는 한 모험가를 시민 대피시키러 보내고 다른 한 명은 모든 모험가들을 모으라고 보냈다. 도시 성문에서 병사들과 함께 방어할 수 있도록 말이다. 던전 안에서는 하루는 여전히 아무 어려움 없이 위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한 층에서 그리핀 무리를 발견하고 독 묻은 물고기를 던져주었다. 그리핀들은 즉시 물고기를 먹어치웠고 곧 바닥에 기절하여 쓰러졌다. 하루는 그들을 때려 경험치로 만들었다. 그리고 위층으로 향했다. 다시 도시 성문에서는 모험가들이 폭주의 첫 번째 파도를 막아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메리는 이제 걱정스러웠고 갑자기 한 모험가가 기억해냈다. 오늘 일찍 학생들이 던전에 들어갔다는 것을, 그리고 하루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길드 마스터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하루가 아마도 던전 보스를 죽이고 폭주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메시지를 하루에게 전달하고 싶어 했다. 모두 누가 그걸 할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메리를 쳐다봤다. 그녀만이 싸움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녀가 전령이 되는 게 나을 거라고. 그녀는 이 말을 듣고 겁에 질려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혼자서 몬스터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길드 마스터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하고 그녀를 호위할 오프트라는 남자를 보냈다. 오프트는 자신이 던전에 가면 여기 유능한 전사가 한 명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길드 마스터는 말했다. 그가 흰 수염의 사생아이며 자신의 코 수염의 맹세코, 이곳으로 오는 어떤 몬스터라도 막아낼 것이라고. 한편 던전 안에서는 하루가 81층에 도착했다. 그곳은 물을 테마로 한 층으로 피라냐 같은 몬스터들이 있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몇몇 피라냐가 그를 공격했지만 다행히도 안젤리카가 물고기들을 베어 그를 보호했다. 하루는 시장에서 이 물고기들을 본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때는 얼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얼음 마법을 사용하여 물의 온도를 낮추었다.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둔화시키면서 그는 이어서 포장 스킬을 사용하여 물고기들을 얼음 속에 가두었다. 그리고 성공했다. 그는 이제 2층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징검다리를 뛰어넘으며 근처의 물고기들을 얼렸다. 갑자기 거대한 피라냐가 물 밖으로 튀어나왔다. 하루는 그것이 2층의 보스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가 자신의 가족을 얼려버렸기 때문에 화가 난 듯 보였다. 그리고 거대한 파도로 그를 공격했다. 안젤리카는 마지막 순간에 하루를 버리고 그는 물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흑마법으로 서핑보드를 만들어 즉시 위로 솟아올랐다. 그는 파도를 탔고 이어서 거대 피라냐의 머리 쪽으로 점프했다. 한 방에 기절시켰다. 보스 몬스터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후 하루는 안전한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던전 꼭대기로 향하는 여정을 재개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에 더욱 자신감을 느꼈다. 그리고 빠르게 79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순례자의 반지를 발견했다. 행복을 가져다주고 불운을 막아주는 반지였다. 77층에서는 저주를 풀 수 있는 축복받은 팔찌를 발견했다. 하지만 75층에서 딱 한 번만 그는 층 보스를 물리치고 강령술 구슬을 얻는다.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지배할 수 있는. 하루는 이 모든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하지만 자신이 저주받거나 불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안젤리카에게 반지와 팔찌를 건넨다. 그것들을 사용하면 저주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강령술 구슬도 보너스로 추가한다. 안젤리카는 거절하려 하지만 하루는 그녀에게 물건들을 떠넘긴다. 여자들은 액세서리를 좋아하니 받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안젤리카는 3가지 보물을 받고 그것들의 힘이 갑자기 그녀에게 작용하기 시작한다. 하루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던전을 탐험하기 위해 달려간다. 안젤리카는 헬멧을 벗어던지고 자신이 완전한 인간으로 변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제 그녀는 재빨리 헬멧을 다시 쓰고 하루를 쫓아간다.
한편 하루의 반 친구들은 늑대 무리와 길고 힘든 싸움을 막 마쳤다. 늑대 무리와의 길고 힘든 싸움을 막 마쳤을 때 갑자기 누군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그들은 또 다른 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다행히도 오프트와 메리인 것으로 밝혀진다. 그들은 모두에게 몬스터 떼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일행과 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 메리는 모든 희망을 잃는다. 반장은 그녀를 위로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쉴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하루를 더 빨리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한편 하루는 던전에서 바닥은 용암 놀이를 하고 있다. 그는 어떻게든 더위를 견디며 용암 호수 위에 다리를 건너고 있다. 그가 거의 죽을 뻔했을 때 안젤리카가 그를 붙잡고 구석에서 쉬라고 말한다. 하루는 그 생각을 받아들인다. 그는 더위 때문에 잃은 체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벽에 뚫린 구멍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 안에 머리를 넣고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몸을 식힌다. 우연히도 그 구멍의 다른 쪽 끝은 모두가 있는 층에 있다. 반장은 시원한 바람에 하루가 흥분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녀가 그를 부르자 하루가 대답한다. 그는 이곳이 자신이 떨어졌던 구멍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는 지난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장에게 밧줄이 있는지 묻는다. 그들은 그를 도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루는 그들이 54층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곳에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반장이 그를 멈추고 그리고 마을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몬스터 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메리와 오프트는 그것을 끝내려면 보스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한다. 하루는 안젤리카를 흘끗 보고 그리고 모두에게 말한다. 자신이 이미 보스를 물리쳤다고. 모두는 이 말을 듣고 놀라고 그들은 궁금해한다. 보스가 물리쳐졌는데 어떻게 두 번째 몬스터 떼가 있을 수 있는지 모험가가 하루에게 묻는다. 그가 보스를 죽인 것이 확실한지. 왜냐하면 그것을 죽이는 것만이 몬스터 떼의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하루는 도시를 구하려면 안젤리카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가 단지 소녀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던전에 갇혀 있었던. 그리고 그는 그녀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이제 그는 그녀를 죽이고 싶지 않고 모두에게 보스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안젤리카를 저승으로 보내지 않고도 도시를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기로 결심하고 안젤리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반 친구들에게 선언하죠. 자신이 직접 폭주를 막겠다고요. 친구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폭주를 막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보스를 죽이는 것 외에는요. 하지만 반장은 하루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루가 비록 한심한 외톨이일지라도 모두를 걱정하게 만들지만 필요할 때마다 해내기 때문이죠. 그녀는 하루가 자신들을 어떻게 구해냈는지 상기시킵니다. 수없이 말이죠. 그것이 그녀가 그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하루는 새로운 자신감을 얻고 도시를 구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안젤리카도 함께요. 그런 동기부여로 하루와 안젤리카는 던전을 빠르게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73층에 도달하죠. 그곳에서 그들은 도마뱀 인간들을 발견하지만 하루는 그들이 추위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음 마법으로 그들을 빠르게 얼리고 안젤리카가 그들을 박살냅니다. 다음 층에서 그들은 정갈들을 만나고 하루는 연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해충 구제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강하고 빠른 머리 2개 달린 개와 마주합니다. 하지만 하루는 병에 담긴 방귀를 개의 코에 던져 예민한 후각을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머리 2개 달린 개는 더 이상 전투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안젤리카가 쉽게 베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후 하루는 몬스터들을 물리쳐 얻은 모든 드롭 아이템을 정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안젤리카는 그에게 잠시 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는 도시 전체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답합니다. 그들은 곧 69층에 도달합니다. 그곳에서 최면을 거는 새가 그들에게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을 잠재웁니다. 하루는 자신의 일반 건강 기술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기술이 제때 발동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정말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잠이 들지만 다행히 안젤리카는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등에 업고 계속 쉬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루의 반 친구들은 레벨 100 스핑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마주했던 어떤 상대보다도 강한 적이죠. 그들은 스핑크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물리 및 마법 피해 모두에서 즉시 회복하기 때문이죠. 오프트라는 이름의 모험가는 그들이 스핑크스를 물리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해도 말이죠. 소문에 따르면 스핑크스는 불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핑크스가 모험가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것을 좋아하고 정답을 맞힌 자들만 통과시킨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스핑크스를 공격한 것이 나쁜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핑크스는 학생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한편 안젤리카는 하루를 59층까지 데려왔고 그는 마침내 다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서지기 쉬운 바닥을 통과할 방법을 찾으려 할 때 갑자기 위층에서 익숙한 존재를 감지합니다. 그것은 스핑크스에게 완전히 패배한 그의 반 친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괴물이 반장을 공격하지만 그때 갑자기 하루가 현장에 나타나 새로운 융합 마법 장비로 스핑크스를 공격합니다. 물리 피해 면역을 무효화하기 위해 말이죠. 그의 첫 공격은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했지만 안젤리카에게 스핑크스를 공격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스핑크스의 머리를 베어 영원히 죽여버립니다. 그 후 하루와 반장은 서로를 응시하고 그녀는 그를 다시 환영합니다. 모두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면서요. 모두가 그에게 늦었다고 말하고 반장은 그와 함께 보낸 밤에 대해 묻습니다. 하루가 막 그녀를 소개하려 할 때 그의 발밑 바닥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던전 깊은 곳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는 스파이더맨 같은 움직임을 사용하여 떨어지는 잔해를 밟고 다시 바닥에 착지합니다. 그는 모두에게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재수움 붙습니다. 발밑의 땅이 다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이것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고 운명을 받아들이지만 반장이 그에게 달려와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녀는 지난번에 그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번에는 그를 놓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번에는요. 너드 대장과 운동선수 대장이 그녀를 돕기 위해 옵니다. 하루를 끌어올리지만 그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돌진이 이미 그들 아래 바닥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반장은 하루에게 묻습니다. 도시를 구할 계획이 있냐고요? 그는 그녀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젤리카가 그 열쇠라고요? 반장은 그녀에 대해 묻지만 멜리가 당황하며 즉시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후 오프트는 동의하며 워프 게이트를 통해 직접 지상으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는 길에 이런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프트는 그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은 던전을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곧 하루와 다른 사람들은 도시 성문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길드 마스터와 다른 사람들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도에 대비하여 몬스터들의 광란이 갑자기 세 번째 파도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의 파도보다 훨씬 더 큽니다. 몬스터들이 평원을 가득 채우고 그리폰들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모험가들은 바지에 오줌을 지립니다. 왜냐하면 이전 두 파도는 단지 예고편이었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길 희망을 포기하지만 그때 하루는 안젤리카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검을 뽑습니다. 그녀는 검으로 땅을 찌르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 에너지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도시 전체를 덮고 그 범위 내의 던전 지역까지요. 하루는 생각합니다. 안젤리카가 진정으로 던전의 보스이고 그녀가 정상으로 가는 길에 몬스터들을 손쉽게 죽였으니 몬스터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는 확신합니다. 그녀의 힘이 모든 몬스터를 한 번에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추측은 옳았습니다. 안젤리카가 만들어낸 거대한 마법장이 몇 초 만에 모든 몬스터를 존재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 광경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안젤리카에게 주먹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신의 계획이 정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반 친구들은 이제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이것이 그의 힘이었냐고 묻습니다. 하루는 그들에게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안젤리카가 이 기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줍어하기 시작합니다. 너드 대장은 안젤리카가 던전 황제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똑똑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안젤리카가 던전 황제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똑똑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말을 듣고 기겁합니다. 하루는 그들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안젤리카는 완전히 그들 편이고 던전에서 수십 번이나 그의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입니다. 모험가들은 하루를 믿고 안젤리카가 그들에게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너드 대장은 여전히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게 그 여전사가 던전의 진정한 최종 보스였지 보스 몬스터들보다도 훨씬 강한 힘을 가졌어. 하루는 안젤리카가 정말로 던전에서 가장 강하다고 단언했어. 그는 많은 일이 있었고 그녀의 레벨이 초기화되었지만 여전히 던전의 대부분 몬스터보다 강하다고 말했어. 그는 설명했어. 그녀의 힘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몬스터를 강제로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정말 가까이 다가가야만 사용할 수 있었어. 소녀들은 몬스터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 다시 공격할까 봐 걱정했거든. 하루는 말했어. 그들은 각자의 층에서 쉬고 있을 거라고. 던전 황제의 명령이었으니까. 그는 이제 도시가 안전하다고 선언했고 모두의 얼굴이 환해졌어. 그들은 이 기회를 축하하며 환호했고 도시는 빠르게 평화를 되찾았어.
다음날 하루는 던전에서 얻은 모든 아이템으로 이벤트를 열기로 했어. 그리고 곧 반장이 다른 모두와 함께 그곳으로 와서 그가 요청한 대로 말이야. 그들은 하루가 전시한 희귀한 무기와 방어구 컬렉션을 보고 깜짝 놀랐어. 그는 능글맞게 발표했어. 여기 있는 모든 것이 특별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중이라고. 모두가 장비를 사려고 달려들었고 세일이라는 단어는 소녀들에게 소년들을 구석으로 밀어붙이는 초능력을 주었어. 다행히 하루는 만약을 대비해 몇 가지 아이템을 따로 빼두었어. 진정한 브라더답게 그는 소년들과 그것들을 공유했어. 곧 모두가 무언가를 얻었고 그들은 장비를 탐색하느라 바빴어. 하루는 이제 그들의 삶이 더 쉬워질 거라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안젤리카에 대해서도 걱정했어. 던전에서 너무 오래 지내서 의사소통 능력이 제로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던전에서 너무 오래 지내서 말이야. 그리고 그녀가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말이야. 이제 그녀가 그들과 함께 살게 될 테니까. 한편 하루의 친구들은 그가 희귀한 전리품을 그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는 전리품과 교환하여 얻은 골드를 세느라 바빴어. 바로 그때 반장이 그에게 말을 걸러왔고 그는 서둘러 골드를 숨겼어. 그녀가 그를 냉혈한 자본주의자라고 비난하기 전에 말이야. 그녀는 또한 하루에게 감사했어. 모두에게 희귀한 아이템을 제공해줘서 말이야. 그리고 안젤리카가 오자 그녀에게도 감사했어.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여성 기사를 제대로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어. 하루는 그녀가 안젤리카라고 말했어. 강력한 해골 전사였고 던전 황제였으며 그가 물리쳤던 존재라고. 반장은 그에게 물었어. 안젤리카에게 페로몬 반지를 사용해서 그를 따르게 했냐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 반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어. 반장은 그에게 물었어. 그렇다면 어떻게 던전 황제를 복종시킬 수 있었냐고. 하루는 초조하게 밝혀냈어. 그가 공사 스킬을 사용해서 그녀를 하인으로 만들었다고. 반장은 이 말을 듣고 그에게 소리쳤어. 그리고 그를 변태라고 불렀어. 그녀는 안젤리카의 손을 잡고 도망쳤어. 하루에게서 그녀를 구하려고 말이야. 그리고 그는 안젤리카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했어. 반장은 안젤리카를 여학생 기숙사로 데려갔어. 그곳에서 모두가 한쪽에 앉아 면접관처럼 그녀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했어. 그들은 놀랐어. 던전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안젤리카가 자신들과 같은 17세 소녀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말이야. 하지만 그녀는 소녀들과 대화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 그리고 반장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손을 잡았어. 그녀는 하루가 자신에게 복종 스킬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한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던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녀는 불쌍한 소녀를 동정한다. 그리고 그녀가 모두와 어울리도록 돕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그녀를 다른 여자애들과 함께 목욕탕으로 데려간다. 다른 여자애들과 함께 안젤리카는 그렇게 큰 목욕탕을 보고 황홀해한다. 다른 모든 여자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말이다. 모두가 옷을 벗기 시작할 때 그녀는 갑옷을 벗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반장이 그녀를 도우러 간다. 안젤리카가 해골이라 할지라도 모든 소녀는 깨끗하게 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녀가 스타킹 아래에서 평범한 인간의 다리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다른 소녀들처럼 어안이 벙벙해진다. 그들은 그녀가 갑옷을 완전히 벗는 것을 돕는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떡 벌어진다. 안젤리카가 예쁜 금발의 폭탄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말이다. 한편 하루는 방에서 쉬고 있다. 그는 생각한다. 비록 페로몬 반지를 찾지 못했지만 레벨이 6이나 올랐고 유용한 스킬도 많이 얻었다고 말이다. 그는 안젤리카의 도움이 없었다면 몬스터 폭주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젤리카의 도움이 없었다면 말이다. 그는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으니 더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날 그는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여관에 들어선다. 그리고 반장에게 묻는다. 무슨 볼일이 있어서 숲으로 다시 갈 수 있는지 말이다. 반장은 깨닫는다. 그가 아직 안젤리카에 대한 진실을 모른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 변태를 안젤리카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제 시간에 돌아온다는 조건으로 숲에 가는 것을 허락한다. 제 시간에 돌아온다는 조건으로 말이다. 하루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한다. 그리고 안젤리카에게 함께 가자고 말한다. 도시에서 지루해야 할까봐 걱정하면서 말이다. 그녀는 그와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반장은 기겁한다. 둘이 단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녀는 하루를 막으려 하지만 이내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왜 그가 여자와 단둘이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속옷이 엉망이 되었는지 말이다. 그녀는 그저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하루는 그 말을 듣고 떠난다. 그가 숲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페이즈라는 새로운 스킬을 시험해본다. 그것은 그를 몇 초 동안 플래시처럼 빠르게 만든다. 그는 속도를 제어할 수 없어서 실수로 절벽 위로 달려간다. 속도를 제어할 수 없어서 말이다. 하지만 그의 능력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착지한다. 바로 그때 안젤리카가 그를 따라온다. 그리고 그녀는 버섯에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하루는 그녀를 붙잡는다. 그리고 그녀가 뼈다귀 치고는 놀랍도록 무겁다고 말하고 그녀는 당황한다. 뼈다귀 치고는 놀랍도록 무겁다고 말하고 그녀는 당황한다. 그 후 그는 돌아와 자신의 동굴에서 자쿠지에 몸을 담근다. 안젤리카에게 함께 하자고 장난스럽게 묻는다. 그녀가 이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말이다. 그녀가 해골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말이다. 하지만 안젤리카는 법적으로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그녀는 수건만 걸치고 욕실로 온다. 그리고 하루는 기겁한다. 그는 그녀가 기사라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간다. 알고 보니 그녀는 코미양과 똑같다. 자신감 있게 말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몇 가지 제스처를 취한다. 하루는 그녀가 저주받은 갑옷을 입었을 때 그것이 그녀의 뼈 주위에 살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말이다. 하지만 정화 팔찌가 그것을 무력화시켰다. 그가 그녀에게 준 다른 두 보물은 그녀의 영혼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부활했다. 하지만 100년 동안 던전에 갇혀 해골로 지내면서 그녀는 말하는 능력을 잃었다. 하루는 이 모든 것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안젤리카는 빚을 갚기 위해 하루를 따라다니고 있죠. 하루는 안젤리카에게 이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자신과 항상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하지만 안젤리카는 그 제안을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루에게 매달려 놓아주려 하지 않죠. 하루는 이해합니다. 그녀가 누군가의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요. 수년간의 외로움 끝에요. 그래서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잠들 때까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같은 지붕 아래서 10일 동안 지낸 후 안젤리카는 하루 앞에서 더 감정 표현이 풍부해졌습니다. 하루는 그녀에게 스파링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새로운 스킬을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동의하고 하루는 그녀에게 먼저 공격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복종하고 하루는 페이즈 스킬을 사용하여 그녀의 모든 공격을 피합니다. 정확하게요. 그는 그 스킬을 사용하여 그녀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지만 안젤리카는 그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쉽게 그의 머리에 일격을 가합니다. 그녀는 너무 세게 때려서 그의 남은 두뇌 세포마저 죽였을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루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지 훈련일 뿐이라고요. 그녀보다 강해지기 위한 훈련이요. 훈련 후 그는 물고기를 잡고 안젤리카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맛있는 전골을 요리할 거라고요. 그는 그녀에게 물고기를 제대로 자르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녀는 그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얼굴을 붉힙니다. 그 후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합니다. 안젤리카는 내내 의심스러울 정도로 수줍어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하루의 손을 잡고 그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침대에 앉힙니다. 그녀는 그의 뒤로 기어와 그의 등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그녀가 그에게 마사지를 해주려 한다는 것을요. 이상한 건 아니고요. 안젤리카는 그가 자신을 그렇게 잘 이해해줘서 기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줍니다. 하지만 왠지 그녀는 모든 안 좋은 곳을 때리고 그의 관절을 녹슨 것처럼 아프게 합니다. 하루는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안젤리카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려는 그녀의 노력에서요. 그는 그녀에게 그렇다면 자신과 동행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하루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렇게 배려심 깊은 것에 대해 고마워합니다. 그러자 안젤리카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떨어져 그리고는 초조하게 고맙다고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지만 하루는 그녀를 위로합니다. 그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요. 다음날 그들은 도시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안젤리카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합니다. 도시에 도착하자 비는 그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애들은 그들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까워졌냐고 물으면서요. 여자애들은 안젤리카에게 달려들어 그녀와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 합니다. 한편 남자애들은 하루를 둘러싸고 나머지는 솔로인데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그를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나머지는 솔로인데 말이죠. 그는 그들을 모두 쫓아내고 안젤리카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진정하고 던전으로 향하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안젤리카는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그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놀란 하루는 즉시 뒤를 돌아봅니다. 그녀는 또 다른 작은 속삭임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그리고는 여자친구들 무리로 돌아갑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하루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당신을 둘러싸고 있어도 결국에는 모두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외톨이로 남으려는 그의 신념이 가까운 미래에도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모험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